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둘,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한다. 셋,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목소리 잘 들려요? 제 거 본 채널에서 해놨던 거 저기 육아 채널에 있는 게 지금 별로 쓸모가 없어요. 이제 이게 코로나 이전 게 돼버렸어.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조기교육 유튜버들 때문에 지금까지 연구해 놓은 게 다 꽝 돼버렸어요. 내가 조기교육 유튜버들을 왜 욕하냐면은 지금까지 제가 연구해 놓은 거 십몇 년 동안 연구해 놓은 게 다 날라갔어요. 그때 그래서 사람들이 안 봤어, 제 거를. 조회수가 대체적으로 한 100회? 그래서 이게 처음에 한 1년간은 조회수가 없었어요, 아예. 조회수가 10회. 10회 막 그랬어.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기에다가 더 무서운 무풀. 아무도 글을 안 쓰는 거야. 그래서 야,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몰라서. 원래 이쪽 강의에서 하는 게 제 원래 스타일이에요. 원래 말투. 평상시 말투에 이게. 자, 20개월. 18, 19, 20. 약 24개월까지는요. 인지 발달이 아니라 인식 기능만 하는데요. 그러니까 인지랑 인식은 달라요. 자, 이걸 보고 컵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이게 컵이라는 걸 알고, 또 예를 들어서 이거는 휴대폰이고 요거는 이어폰이고 요거가 뭐 하는지는 몰라. 자, 이게 뭔지 알고 이게 뭔지 알고 이런 건 뭐예요? 인식이에요. 인식. 아이가 24개월까지는요 이게 뭐 하는 건지 막 몰라요. 뭐 사자, 호랑이 그 이름을 알려주는 거잖아. 이건 인식이에요. 동물이라는 걸 인식시키고 사자라는 걸 인식시키고 토끼라는 걸 인식시키고. 그런데 보통 18개월까지는요 사자, 호랑이, 토끼를 알 필요가 없어요. 보통 의식주에 관련된 것만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먹는 게 맘마고 옷 입는 게 꾸까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나랑 같이 있는 매일 있는 그 아줌마가 내 엄마고 옆에 있는 시커먼 남자가 아빠고, 내가 매일 먹는 게 맘마고, 그다음에 필요한 거, 물 있지, 물, 이런 거. 근데 요거는 뭔지 알고 이게 뭐 하는 건지 알지, 아이가. 그러니까는 거기까지만 인지해요. 그 외에 가르쳐 주는 거. 책을 보면서 이거는 뭐 알려주는 건 인식이에요, 인식. 그러니까는 24개월까지는 인지라는 건 따로 없어요. 대신 인지 기능은 뭐예요? 이 촉각 활동, 촉각. 그러니까는 뭘 만지면서 이게 뭐 하는 거다라고 느끼는 거. 이게 인지 발달을 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는 백날 책을 읽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책을 읽는 형태는 뭐냐면은 종이장을 넘기는 그거밖에 못해요. 그러니까는 24개월까지는 책 활동이 아니라 이것저것 탐색을 하는 호기심 활동을 많이 시켜줘야 인지 발달이 되고, 인지 발달을 하려고 하면은 이 구강기에 입안에 들어가는 게 많아야 돼요. 그리고 많이 넘어져 보고 많이 부딪혀 봐야 돼요. 그래야 인지 발달이 돼요. 근데 넘어질까봐 어휴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애들이 걷다가 넘어져도 보고, 걷다가 벽에도 부딪혀 보고, 그 다음에 매운 것도 먹어보고 확 난리 나보고, 신 것도 먹어보고 이것도 먹어보고, 교구도 만져보는 거야. 그냥 그것도 입에다 넣어보고. 그러니까 입 안에 안 들어갈 만한 크기로 해야지. 그리고 동그란 모양, 세모 모양 이런 것들을 입에다 넣어보고, 까칠까칠한 면, 뾰족뾰족한 면 이런 것들을 다 느껴보고, 공도 고무공부터 해서 버블공, 그다음에 딱딱한 공 이런 것들도 다 감각을 느껴보는 그런 활동만 하면 돼요. 24개월까지는. 그거 하기 바빠 죽겠는데 거기다 책을 읽히는 거는 진짜 무지한 짓이에요. 자, 43개월 집에서는 대변 마렵다고 말도 잘하고 잘 누지만 기관에선 마렵다고 말하기 전에 이미 이거는 조금 상담을 해봐야 되겠네. 이거는 기관에서 생활도 좀 알아야 되고요, 밖에 생활 좀 알아야 되겠네요, 얘는. 그러니까는 집에서는 엄마랑과는 잘 돼 있는 건데,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은 엄마랑 너무 관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가지고 이런 사회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외부인한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검사에서 나온 거네. 근데 이건 아이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 돼요. 왜 얘기 안 했니? 그러면은 창피해서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그게 계속 창피한 게 아니라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똥을 싸는 게 더 창피하지 않니? 라고 해가지고 아이한테 그 얘기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일단은 집안 생활하고 집 밖의 생활, 어디까지 얘를 육아했는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따로 카톡을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 생활하고 이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요것만 봐서는 좀 모를 것 같고요. 저한테 카톡 주시면은 제가 상담 따로 해드릴게요. 전화 상담은 무료니까 저한테 카톡 주세요. 자, 36개월부터 어떤 활동 해야 되냐면요, 요거 네, 이번 주 안에 올려드릴게요. 36개월부터 해야 될 거. 36개월 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36개월부터 그 만진 것 중에서 이제 메인을 잡아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제일 잘하는 게 블럭이다. 그러니까 소근육 활동 중에 메인을 하나 잡아야 돼요. 블럭이든 클레이든 또 그리기든 한 가지 메인을 잡고 그 메인을 2시간을 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2시간 동안 하게 되면은 사고력끼리 뚫려요. 근데 책을 읽히고 공부를 시키면 이제 사고력이 거의 제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아무리 사고력 학원을 다니든 학교를 다니든 그냥 바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 사고력끼를 뚫어야 되거든. 창의적 사고력. 그러니까는 메인이 되는 거 하나를 2시간을 해야 돼. 근데 이것 조금 저것 조금 막 조금 해가지고 2시간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36개월 이후에 해야 되는 거는 제가 이번 주 안에 강의 올려드릴게요. 외동하고 둘 추천하는 거는요, 아이 상태를 좀 봐야 돼요. 만약에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절대 둘째 낳으면 안 돼요. 그러면 둘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첫째 아이가 좀 잘 큰데 둘째 낳을 때는 계획을 다 잡고 낳으셔야 돼. 그리고 일단은 둘째 낳든 첫째를 낳든 엄마가 가정 육아가 가능하면은 둘째까지 낳는 거예요. 근데 첫째 낳고 첫째도 막 어린이집에다가 막 던지기 하고 이러는데 둘째를 낳으면은 진짜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둘째까지 낳으면은 둘째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봐줄 자신이 있으면 둘째를 낳으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돼요. 그러면은 8년 동안 엄마는 집 밖에 못 나가는 거야. 하고 싶은 거 못 해요. 근데 아이가 하나여도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지금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뭐 맞벌이든 뭐든지 간에 어린이집을 일찍 보내게 되면은 거의 6살 넘어가지고 문제가 터져요. 거의 대부분.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애들이 거의 미디어 중독이 될 가능성도 많고, 그건 엄마가 집에 있어도 마찬가지야. 집에서 집육아하는 엄마들 요즘 다 뭐해? 다 TV 켜놓고 영어 영상 켜주잖아. 이게 미친 짓거리거든. 한국 영상 켜줘도 애가 문제가 되는데 거기다 영어 영상까지 켜주잖아. 그러면은 그냥 육아 포기했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거 누가 하라고 그래? 그 새벽다리가 그거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 또라이 같은 년이. 그래서 그 새벽다리 영상 보고 애들 ADHD 잔뜩 걸리잖아 지금. 그러면 안 돼. 미디어 증후군, 반응성 애착장애, 그 다음에 엄마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 다르긴 하거든. 뭐 36개월까지 이렇게 좀 잘 육아를 했던 이런 사람들은 애들 60개월까지만 좀 잘 시켜주잖아요. 그러면은 육아 끝나요. 보통 60개월부터 애들이 알아서 다 하거든. 그러니까 육아할 게 없어요. 예, 그 도벽 봤어요. 그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그 일 끝나고 집에 오면서 켜놓고 보면서 왔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어. 첫 번째, 그 엄마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내 금쪽이의 문제가 일 터지기 전에 이 엄마가 어떻게 육아를 했는지가 안 나와. 그리고 오은영이가 그걸 물어보질 않아. 대체적으로 미디어 증후군이 걸린 아이들이야. 미디어 증후군.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핸드폰을 굉장히 찾아. 초1짜리가. 그러면은 그 전부터 미디어를 많이 보여줬다는 소리야. 특히 남자아이들 미디어. 그래서 이 아이가 후천성 ADHD 같아요. 후천성 ADHD는 뭐냐? 엄마의 강압적인 말투. 내가 왜 봤냐면은, 영상 시작한 지 한 15분 정도 됐을 때 엄마가 핸드폰 안 보는 거 규칙이지라고 얘기하더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규칙, 규율 아무데나 막 쓰면 안 된다고. 핸드폰을 안 보는 게 왜 규칙이야? 그렇게 겁나 편하게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육아를 하더라고 요즘. 예전에 과거의 엄마들이 얘 습관 하나 잡기 위해서 3년 4년 고생한 거를 간단히 규칙이라는 단어를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하는 거야. 그러면 뭔가 해결이 됐었어 옛날에. 그러니까 유아 시기에는 그게 먹혔단 말이야. 근데 남자애들은요, 규칙 규율이라는 말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리고 얘가 뚜렛 증후군까지 있단 말이야. 뚜렛 증후군까지 있었다는 말은 뭐야? 틱 증상이
계속 같다는 소리야. 틱이 온 이유를 알아야지. 틱이 온 이유는 스트레스야. 그러면 얘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뭐가 있을까? 엄마 스타일 보니까는 얘를 잡는 스타일이었어. 얘를. 그러니까 뭐뭐 계속 하라고 하면서 잡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는 얘가 그걸로 인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 얘가 학습시 유치원을 갔는지 영유는 안 다닌 것 같아. 하여튼 학습시 유치원을 가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했었을 것 같아. 딱 느낌에. 근데 그런 게 안 나오니까는 이제 내 느낌이에요. 엄마가 규칙 강요를 하고 그 다음에 억압하고 이런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애가 그걸로 해서 틱 증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압박을 가한 거야. 그러니까 애가 그거에 의해 가지고 스트레스 반응이 나와서 틱 증상이 나왔고 그 틱 증상이 나왔는데도 엄마는 무시하고 계속 진행을 한 거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얘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ADHD가 생긴 후천성 ADHD가 생긴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전에는 얘가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 분명히 얘가 선천성 ADHD면요 24개월 이전에 얘가 ADHD인지 알아요. 근데 그것이 모르는 상태로 갔으면 얘는 100% 후천성 ADHD예요. 후천성 ADHD의 100% 원인이 뭐예요? 미디어, 스트레스, 엄마의 강압적인 말투, 규칙, 규율, 학습식. 이게 대체적으로 애들이 틱이 생기는 원인이야. 그리고 얘가 보니까는 활동적인 전형적인 우뇌형 아이예요. 근데 엄마는 어떻게? 얘가 활동적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해준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틀어진 거지. 그렇게 가지고 생긴 후천성 ADHD예요. 근데 엄마는 그걸 몰라. 내가 딱 봤을 때 그 엄마 스타일이 애를 쪼아대는 스타일이야. 어쨌든 얘가 ADHD가 생겼기 때문에 충동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엄마가 내가 딱 보니까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좀 많이 했어. 뭐 얘기 들어보니까는 마트에 가가지고 얘가 먹고 싶으면 거기서 까서 그냥 먹고 나중에 계산을 한다. 그런 거 있잖아. 원래 그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이한테 이런 것들을 만들게끔 기본을 잡아주고 도둑질 하는 걸 잡아주고 그 다음에 아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스트레스를 푸는 행동 이런 걸 한 거야. 그리고 이 엄마가 아이랑 대화가 별로 없었어. 그래서 이 아이가 뭐 해라냐면은 도둑질을 하고 뭘 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그런 거를 했을 때 엄마랑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엄마랑 같이 있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항상 하는 얘기가 엄마 나 혼자 두고 가지 마라는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 나는 금쪽이 잘 안 봐요. 보다 보면은 막 혈압이 올라가지고 막 엄마들 막 진짜 미친 듯이 막 욕을 하고 싶어. 나 금쪽이 보면은.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안 보거든. 저는 딱 보면은 이게 왜 문제가 터진지 알아. 얘는 미디어 증후군, 엄마의 학습시 스트레스. 근데 이거는 오은영이 또 권장하는 거야. 미디어 보는 거 어쩔 수 없으니까 봐야 된대. 그래서 오은영이가 다 광고를 했어. 학습하는 거? 얘는 학습하라는 것까지 광고를 안 해요. 오은영이가. 그러니까는 학습하고 미디어 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한마디를 안 해. 그 영상 중에서도 계속 아이가 게임 얘기를 하면은 그걸 언급을 해서 뭐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오은영 그 금쪽이를 보면서 아이가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보는데도 그거를 절대 얘기를 안 해요. 그 정도로 밥을 먹으면서 애가 핸드폰을 보고 다 큰 놈이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핸드폰 중독이거든. 그럼 과거로 돌아가면 애는 미디어 증후군이야. 근데 얘는 그걸 광고를 해놨잖아. 그러니까는 그거를 언급을 못 하는 거야. 이런 완전히 그냥 나사 빠진 방송이야 그게. 금쪽이가 누가 봐도 그게 원인인데 얘는 그걸 언급을 안 해. 그래 놓고서는 당장 터진 문제점만 해결을 해주려고 하지. 근데 있잖아요, 원인이 있잖아. 간암으로 인해 가지고 간이 나빠 가지고 황달 증상이 생겼는데 오은영이는 뭐냐면은 이 황달 증상만 없애는 그것만 하는 거야. 이게 아니지. 간이 나쁘잖아. 그러면 간을 고쳐야면 황달이 자동으로 없어지는데 오은영이는 이 황달 증상만 없애는 방법만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황달이 나올 때까지 왜 방치를 했냐 이거지. 간을 고치면 되는데 이 아이는 엄마가 학습식, 그 다음에 강압적인 거, 과거에 또 미디어를 노출시키고 소근육 활동을 안 한 거, 이런 거. 또 아빠도 얘랑 놀 때 TV를 켜놓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얘는 미디어에 원래 노출이 됐던 아이야. 근데 원래 얘가 미디어에 노출이 돼가지고 미디어 증후군으로 생긴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야. 복합적인 거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원인이 그건데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를 안 해요. 나 같은 아마추어도 딱 보고 아는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 이 뭐야? 얘는 지금 어떻게든 그걸 금쪽이든 뭐를 해가지고 광고를 받아서 거기에 또 돈을 먹고 싶어하는 애야, 오은영이는. 그러니까 나는 그거 잘 안 봐. 그 솔루션 자체도 말도 안 되는 거야. 임시 방편으로 야 눈 가리고 아웅식이에요. 돈도 안 돼 그거. 자, 미디어 증후군의 주요 증상은 뭐냐면은 미디어 증후군이 걸리면은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행동 조절을 못해요. 미디어 증후군이 걸리면은 언어 능력이 떨어져요. 미디어 증후군이 걸리면은 아이들이 폭력성을 떼요. 그리고 밖에 안 나가고 게을러지면서 계속
자극적인 걸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애들이 자기 생활을,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그리고 게을러지고 언어 능력이 떨어지면서 애들이 욕을 많이 하게, 그리고 말이 짧아져요. 생각하는 거랑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거랑 반대로 행동하게 되고 끈기가 없어지고 기다리질 못해요. 그렇게 돼요. 그런 게 24개월 이전에 뭐 영어 영상을 보든 뭘 해도 이렇게 영상을 많이 보여주면은 그게 기본적으로 자리 잡히면서 지능이 떨어져요. 지능이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게 경계선급으로 떨어지면 거기서 딱 나오는 게 ADHD예요. 근데 나올 때쯤 되면은 이제 특증상도 같이 나타나요. 근데 뭐 ADHD라고 다 틱이 나타나는 건 아닌데 그 특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안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그 어차피 거기 오은영이 얘기한 거지만은 물건 훔치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는 핸드폰이 여기 있네? 그럼 어떻게 해? 신기하네? 그러니까는 그냥 가져가는 거야. 근데 대체적으로 ADHD가 가지고 가는 이런 행동들 있잖아. 얘네들은 가져가서 내가 뭘 가져갔지? 이러는 거야. 근데 이 아이는 뭐가 달랐냐면은 이거를 가져가기 위해서 주변을 살피고 계획적으로 가져갔어. 그거는 범죄야. 근데 얘는 이걸 왜 계속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져갔을 때 안 걸리고 가져가는 그 스릴, 그때 도파민이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는 이 가져갈 때마다 쾌감을 느끼는 거야. 하나의 놀이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또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인이 담배를 필 때 알게 모르게 그냥 옆에 담배가 있으면은 피고 싶지 않은데 그냥 손 가서 담배를 피잖아. 술 먹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뭐 이제 더 못 마실 것 같은데도 계속 들어가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나중되잖아. 처음에는 이제 열받아서 담배를 피고 열받아서 술을 마셨지만은 나중에는 뭐야? 그게 버릇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얘는 중독이 된 상태야. 이게 ADHD가 걸리면요, 중독 현상들도 빨라요. 다른 것도 중독이 빨라요. 욕하는 것도 중독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물건 훔치는 것도 한번 훔치다 보면은 그게 중독이 돼서 계속 훔칠 수도 있어요. 어떤 거든 하나가 중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축두엽 부분에 이 중독에 관련된 뇌가 자극을 받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하나가 중독이 되면은 다른 여러 개도 중독이 돼요. 금방금방 중독이 돼요. 미디어도 마찬가지야. 미디어 중독되면 SNS 중독도 잘 되고요. 인스타그램 중독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중독이 더 잘 된단 말이야. 중독이 되는 순간 뭐예요? 판단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많이 하는 엄마들이 이런 공구 같은 거 하면은 그냥 막 다 사는 거야. 판단력이 안 되거든. 일반 아이와 ADHD 아이는 뭐가 다를까요? 아이가 ADHD인지 아닌지 자가 판단 기준은 뭘까요? 자, ADHD가 걸린 아이들은요,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리고 언어 능력이 떨어지면서 욕을 많이 해요. 움직이는 거는 해. 그런데 가만히 있는 걸 못해요. 그래서 공부는 아예 못하고, 가만히 앉아서 뭐 블록놀이나 이런 거조차도 못해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걸 하면서도 보통 운해형 아이들은 공부하는 거는 관심 없지만은 그래도 블록놀이나 그림 그릴 때는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그것마저도 집중적으로 못해요. 그리고 ADHD 있는 애들은 남의 거를 막 다 뺏고, 그 다음에 부시고 때리고, 근데 그걸 또 나중에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기억력까지 떨어져요. 대체적으로 학습식 다니다가 애들이 ADHD 걸린 애들이 기억력이 굉장히 나쁘고 욕을 많이 해요. 폭력도 많은데 어차피 폭력하고 얘가 기억을 못해요. 어차피 폭력성 같은 게 제일 강해질 때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때 좀 강해졌다가 3학년, 4학년 이게 좀 지나면은 조금 줄어들기는 해요. 근데 간혹 가다가 더 심해지는 아이들, 예전에 그 남자애 그 5학년짜리에 그 여자 선생님 때린 사건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도움반 선생님 막 폭행한 사건. 그래서 여자 선생님 완전히 저거 골절돼가지고 입원했잖아. 그거 ADHD. 근데 그 엄마가 더 가관이야. 엄마가 더 지랄하더만. 엄마도 개념이 없더만. 대체적으로 애들이 ADHD가 걸리잖아. 그럼 엄마도 개념이 없어요. 대체적으로 후천성으로 걸리는 아이들. 발달 과정상의 정상적인 떼쓰기와 ADHD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요즘 ADHD가 이렇게 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떼쓰기도 대체적으로 아이 문제가 아니야. 엄마 문제야. 떼쓰기가. 봐봐요. 8개월 이전에는 애들이 떼쓸 일이 없어요. 해주면 되거든. 아이가 원하는 거 다 해주면 돼. 그럼 18개월 이전에 애들이 떼를 쓸 일이 없어요. 18개월까지는 애들이 본능적이기 때문에 말을 해서 알아먹지를 못해요. 애들이. 그러니까는 지나가다가 물건 사달라, 뭐 사달라, 눈에 보이 반짝반짝한 거 다 사달라 그러면은 말을 해서 안 먹혀요. 본능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요, 그냥 보면 사주면 돼요. 근데 그걸 안 사주겠다고 그 길바닥에서 싸우잖아. 그러면 애가
내가 거기서 난리를 치니까 엄마가 사주네? 아빠가 사주네? 오케이. 이상한 버릇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학습이 되는 거지. 8개월 이전에 그런 것들 그냥 다 사주면 애가 그냥 넘어가는 거야. 애기 발달 과정이거든? 근데 거기서 애 데리고 길바닥에서 싸우다 보니까는 애가 학습이 되는 거지. 길바닥에서 뗐으니까 뭔가 나한테 들어오네라는 새로운 게 학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길바닥만 가보면 때를 쓰는 거야. 그냥 18개월 거에 그냥 사주면 됐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를 그냥 기본적으로 사달라는 거를 그냥 사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아예 그냥 거기 뭐뭐뭐 팔면은 거기를 피해서 가면 되는데 굳이 또 그쪽으로 가가지고 애를 또 사달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 길바닥에서 또 싸우는 거야. 근데 그게 사달라는 게 20만원, 30만원이 문제가 되지, 그런 거는. 근데 그런 거는 안 되면 그냥 안 된다고 딱 잘라야 돼. 그 나중에 애가 거기서 난리 친다고 거기 가가지고 또 사주면 안 되는 거야. 딱 끊을 거면은 딱 끊어야 돼. 그리고 뗐을 때 있잖아. 애들이 똑같은 상황에 3번 연속으로 해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공공 식당에 갔는데 애가 막 뛰어다니는 거야. 그러면 뭐라 그래? 엄마들 대체적으로 가만히 놔둬. 그러다가 이제 주변에서 눈치가 딱 안 보이잖아. 이거 좀 나쁜 눈치가 보이잖아. 그러면 야, 일로 와, 앉아. 뛰지 마. 그때 돼서 뛰지 마. 그러는 거야. 그러면 애가 앉아. 근데 애들이 10초를 못 건져. 또 해. 근데 엄마가 또 가만히 있어. 뛰어다니는데 또 가만히 있어. 왜? 내가 같이 온 사람하고 얘기해야 되거든. 그렇잖아. 그러면 또 냅둬. 그럼 막 뛰어. 그 다음에 또 주변에 또 눈치 주면은 또 일로 와 이러고 있어. 그러면은 봐봐. 처음에는 신경 안 썼다가 그 다음에는 앉으라고 그러는데 10초 후에 애가 해본단 말이야. 다시. 근데 또 가만히 있어. 그 다음에 또 일로 와라고 또 막 뭐라고 해. 엄마가. 뭐라고 하는 척 하는 거지. 옆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귀찮으니까 뭐해? 내가 앞에 있는 사람, 뭐 같이 온 사람 얘기하려고 핸드폰 딱 건져주는 거야. 그럼 애들이 아는 거야. 내가 여기서 막 뛰어다니면 핸드폰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핸드폰 안 주면 얘가 또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런 나쁜 버릇들을 엄마가 만드는 거야. 때를 쓰는 거는요, 대체적으로 아이들 발달 과정에 있는 거는 18개월까지고요. 8개월 넘어서는 엄마가 일괄적인 육아를 했냐, 아니면 똑같은 상황에 이때는 아이를 훈육을 하고 이때는 안 하고 이때는 하고, 그러면은 아이들 머릿속에 뭐가 남아? 엄마가 뭐라고 안 했을 때가 머릿속에 남아요. 그러면은 아이 입장에서 아니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하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는 거야. 그러면은 아이들은 쉽고 어려운 거에서 뭘 선택한다고요? 쉬운 거. 편하고 어려운 것 중에 어떤 거? 편한 거. 자기한테 이익되는 거. 이거를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엄마가 일관성 있는 육아를 안 하면은 어떻게 돼요? 애들이 편한 것만 받아들이게 돼요.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자, 아빠랑 엄마 중에 이것도 문제야. 어떤 걸 아이를 훈육을 하려고 하면은 둘이 똑같아야 돼. 근데 엄마는 이렇게 해라, 아빠는 이렇게 해라 라고 딱 했는데 아이 입장에서 아빠가 더 편하고 더 좋은 거야. 그러면 아이는 쪼르륵 아빠한테 가요. 그러면 아빠 거에 적응이 되면서 아빠랑 사이가 좋아져. 근데 엄마는 뭐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뭐라고 하려고 했던 게 이렇게 좋을 수도 있어, 나쁠 수도 있어요. 나쁜 걸 수도 있지. 엄마는 책을 읽히라고 하는데 아빠는 무슨 책이야, 놀아야지. 그런 것도 있지. 이제 그런 상반적인 것도 있고. 어쨌든 간에 아이 입장에서 보면은 아빠랑 노는 게 더 재밌는 거야. 또 훈육 같은 경우도 뭐 자기가 더 유리한 쪽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똑같이 훈육을 할 때 아빠는 TV 봐도 돼, 엄마는 안 돼.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뭘 더 선택해요? TV 보는 걸 선택해요. 그러면 계속 아빠만 찾는 거야. 집에서 TV를 못 보겠는데 할머니네 집에 가면 할머니가 TV를 켜줘. 그러면 토요일만 되면 할머니네 집에 가자고 그래. 애들이 그래요. 얼마나 야근데. 애들이 그게 비상한 게 아니라 진짜 야가요.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부들 사이에 육아를 할 때도 공통적인 거를 해야 돼. 그래서 아이를 낳기 전에 부부끼리 먼저 얘기를 하고 낳아야 돼. 그냥 덜컥 애 낳으면 뭐가 되는 게 아니야. 아이 육아는 어떤 식으로 할 거고 뭐 할 거고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잡고 해야지. 그냥 덜컥 나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은 부부 사이에 맞지가 않아 버리는 거야. 그리고 아니 아빠는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집에만 오면 책이 100권씩 늘어나 있는 거야. 얼마나 짜증나는지 알아요? 진짜 남편 입장에서 보면 짜증나. 그러다가 그냥 처음에는 가만히 놔뒀는데 한 6, 7개월 딱 지나니까 책이 점점 불어나가지고 1000권 돼 있고, 이놈은 마누라라고 하는 거가 맨날 앉아서 책만 읽히고 애를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야. 그럼 남편이 얼마나 짜증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는 열받아 버리니까는 TV 키는 거야. 야야야 일로 와. 야 공부 그만해. 일로 와. TV 봐. 그리고
그리고 애들 공부하면 일부러 TV 소리 크게 해놔. 왜? 이게 아이 낳고 나서부터 이놈은 집안이 아빠의 공간도 없어지고 애기의 공간도 없어지고 전부 다 그냥 집안 방방 곳곳이 다 엄마 공간이야. 예전에 수방사라는 게 있었어. 스커트를 방을 사수하라는 거.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원하는 그걸로 꾸며준 거 있었잖아. 그러면 와이프 와가지고 난리가 나지. 딱 그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돼.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얼마나 숨 막히는지 알아? 이 거실이 다 책으로 둘러싸여 있잖아. 진짜 남자들 미쳐버려요. 남의 집 온 기분이야. 이건 내 집도 아니야. 올 때마다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기분? 숨을 못 쉬어. 그리고 엄마가 애 데리고 맨날 숨 못 쉴 집만 해. 알아듣지도 못하는 2살, 3살짜리 앉혀놓고 책을 읽히면서 기억니은 하고 있는데 막 미쳐버려. 근데 가끔 가다가 아빠가 먼저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집안이 있어. 그럼 그 집안은 무조건 아이 망가져요. 퍼센트 아이 망가지고 거의 100% 애들이 유사자폐가 걸려요. 아빠가 더 난리치면은. 대체적으로 그래요. 초등학교 대학까지만 해도 멀쩡했다. 그나마. 그러면 애들 초등학교 3, 4학년에 돌아버려요. 아빠가 공부에 미치잖아. 그럼 얘는 대체적으로 특히 남자애들은 앞으로 사회생활 못할 정도로 망가져요. 엄마가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애들이 학교 가기 전에 ADHD가 걸리는데 아빠가 그러면은 아빠의 그 억압감, 그 다음에 같은 아들끼리니까는 가스라이팅을 잘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3학년, 4학년까지 넘어가는데 애들이 운의 발달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미칠 때 완전 미쳐버려요. 조현병처럼 미쳐버리든지 아니면은 어떤 집안 같은 경우는 애들이 아빠가 막 책류가 막 강요하고 막 책 막 하다 보면 애들이 3살 때 진짜 자폐 증상이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자, 지인의 아이인데 21개월 아이인데 수영 언어는 되고 듀플로 클레이도 오래 앉아서 한대요. 거의 1시간씩. 가정 보여주기가 헌신적으로 돌봐주는데 말이 안 트였어요. 엄마 아빠만 가는 문제 없겠죠 라고 했는데 21개월이니까 아직 좀 두고 봐야 돼요. 근데 21개월이면 너무 늦었지. 근데 이것도 알아야 돼요. 만약에 말이 안 되면은 책류가로 인한 문제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옹알이가 딱 터졌을 때 엄마들이 그때 신나가지고 책류가 하잖아. 특히 옆에 앉아놨다든지 그 다음에 엄마 무릎에 앉혀놓고 책류가 하잖아. 이게 진짜 미친 짓이야. 진짜 미친 짓이야 이거. 아이는요 말을 배울 때 엄마의 입모양을 보고 배워요. 입모양. 근데 아이를 옆에 앉혀두고 아니요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손가락으로 책을 가르치면서 하잖아요. 이거 진짜 미친 짓이에요. 아이한테 계속 외계어를 알려주는 거예요. 외계어. 알아듣지도 못하는 외계어. 그러니까 애가 못 알아들어요. 엄마가 한 얘기. 근데 책류가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남자애들이 대체적으로 언어 지연이 오다든지 언어 장애가 와요. 또 이렇게 말을 했다가 또 책류가를 해서 말이 쏙 들어갔어. 이런 애들이 말 더듬 현상이 일어나.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야. 그래서 지금 언어센터가 몇 배로 늘었거든요. 이게 다 책류가 때문이에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만약에 책 육아를 했던 아이면은 당장 책을 치워야 돼요. 클레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책 육아를 한다고 그러면은 책을 한 권도 다 한 권도 남기지 말고 싹 다 버려야 돼요. 자, 저희 집 아가도 21개월인데 차를 좋아해서 듀플로로 탈 것 만들기, 공사장 만들기 등 하는데 15분 이상 가지는 못해요. 21개월이면 상관없어요. 15분이면 많이 가네. 15분씩 계속 돌리면 돼요. 그마저 같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데 그것도 이야기해주면서 엄마가 주로 해줘야 20분 정도. 괜찮아요. 21개월, 24개월 이전에는요, 애들이 집중시간이 15분밖에 안 돼요. 15분이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분짜리를 계속 바꿔서 해야 되는데, 이 바꾸는 거를 잘 연계해서 해요. 연계해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24개월 이전에 애가 막 30분 이상씩 한다.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보통은 15분 가요. 10분에서 15분. 예, 그거를 계속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36개월이 지나야 애들이 30분 이상 해요. 자, 아이 집에 책은 많지 않은데 바깥 활동 많이 안 하고 주변 사람들 많이 안 만나고 위험한 것 통제하면서 키우셨다고 해요. 아니면 엄마가 말을 엄청 많이 걸어주시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엄마가 말이 많아도 애가 말을 못 띄고 엄마가 말이 없어도 말을 못 해요. 왜냐면은 이게 아이한테 말을 할 때 세 음절 내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엄마가 말이 너무 많고 하면은 아이가 필요한 단어 외에는 나머지는 다 외계어로 들려요. 그리고 엄마가 또 지금 보니까는 과잉보호 타입이야.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거를 미리 알아가지고 다 해주니까 애가 말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래요. 엄마가 좀 과잉보호 타입이네.
엄마가 과잉보호 타입이면 애가 말을 늦게 해요. 말도 잘 못해요. 나중에 사회성도 떨어지고 타인하고 얘기 못해요. 이런 아이들은 100% 내성적이 되면서 타인하고 생활을 못해요. 그리고 지능 발달 떨어져요. 대체적으로 엄마가 과잉보호하면은 애들이 다른 애들에 비해서 한 30% 이상 떨어져요. 그 요전에 또 그 금쪽이에서 그 6살짜리 그 업고 다니는 애 있었어요. 그 엄마도 과잉보호 타입이고 6살인데도 모유 수유하는 엄마 있었거든요. 이렇게 과잉보호하다 보면요, 아이랑 이제 독립적인 관계로 딱 떨어질 때 엄마가 그걸 원치 않아. 항상 불안해하거든. 실질적으로 아이가 불안한 게 아니라 엄마가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들. 엄마가 불안장애 있어서 그래. 그래서 아이가 나랑 독립적인 관계가 되는 거를 무서워하는 거야. 그리고 아이가 독립적인 관계가 되잖아? 그러면은 더 불안해져. 이 아이가 과연 나 없이 할 수 있을까? 얘가 넘어지면 어떡할까? 나가가지고 다른 애한테 맞으면 어떡할까? 다른 애한테 자기 거 뺏기면 어떡할까? 맨날 걱정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걸 몽땅 다 해주려다 보니까 아이는 또 그거 나름대로 또 스트레스를 받아. 자기 혼자 뭘 할 수가 없다는 게 스트레스인 거야. 근데 엄마는 그것까지 모르는 거지. 아이가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성장을 하거든. 보통 6개월 때 모유 단유하면서 아이가 독립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단유하면서. 근데 어떤 엄마들 같은 경우는 이 단유를 못 해가지고 계속 끌고 가는 거지. 단유를 했다가도 다시 먹이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이가 5살, 6살 됐는데도 계속 젖이 나와. 그러면 이제 엄마 호르몬이 망가지는 거야.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요전에 그 금쪽에 나와서 6살 까지 그렇게 모유 수유했던 엄마, 그 엄마도 본인 스스로 불안장애가 있고 본인 스스로 분리불안, 본인이 그래서 이 아이가 없으면 안 되고 이 아이가 젖을 딱 떼려는 순간 불안한 거야. 근데 젖이 아프대. 아이도 그걸 봐. 아픈지. 근데 엄마가 계속 주니까는 자기도 습관처럼 계속 물어야 되는 거야. 밤중 수유를 해. 6살짜리 애가. 그래서 밤에 6번을 일어나. 아유, 놀이터 가면 옷 떨어질까봐 안 데리고 나가세.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부모 잘못 만나면은 그냥 학교 가기 전에 경계선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나중에 성인 돼가지고 지 혼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런 애들이 왕따 당하기 딱 좋은 타입이에요. 그럼 과타입? 엄마 애는 어떻게 사회성을 깨야 할까요? 그냥 초등학교 때 그냥 두는 게 괜찮을까요? 이렇게 그 애착 장애가 있는, 어차피 그것도 애착 장애야. 과잉 애착이 애착 장애지. 너무 과도한 애착이니까. 얘는 학교 가면요 적응 못해요. 걔네들은 적응 못해요. 발달 지연이 와가지고 그 도움반에서 해야 돼요. 얘네들 과잉보호했던 애들 학교 갈 때쯤 돼도 인지가 4살 정도 수준밖에 안 돼가지고요, 일반 애들하고 수업이 안 돼요. 그래서 일반 국공립 가가지고 그 도움반에서 그냥 이렇게 지내야 돼요, 평생. 얘네들은 20살 넘어도 IQ가 70, 80밖에 안 돼요. 엄마가 정신 차려가지고 지낼 때 해줘야 되는데 이거 엄마가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자, 외국에서 2.5, 5.5 아이 둘 키우는데 한국어를 안 가르치고 있어요. 말씀하셨듯이 한국어가 정말 어려워요. 아이에 따라 어감도 변하고 그러는데 그걸 혼자 깨쳐주는 게 너무 힘드네요. 한국에서 살면서 영어 조기 교육 지원하듯이 한국어 공부도 지원하는 게 괜찮을까요? 제가 현지 언어는 현지인 수준이라 소통하고 교감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 외국에 살 때는요, 제일 좋은 게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한국어를 모국어로 잡아놓는 게 최고 좋아. 그리고 4.5세 정도 되면서 이제 밖에 나가면서 밖에서는 영어, 집에서는 한국말. 그러니까 집에서는 항상 한국말 써야 돼. 이게 보통 외국에 나가 계시는 어머니들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한국에 안 올 거면 상관없어요. 그냥 거기서만 계속 살 거면은 상관이 없는데 한국에 만약에 다시 올 계획이 있었으면은 순서를 좀 바꿨어야 됐어. 그러니까 한국어를 집안에서는 무조건 한국어 써가지고 엄마랑 한국어로 대화를 하고, 또 밖에 나가서는 다 영어로 하고, 그러면은 한국어를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만약에 한인타운 그쪽에 한인 교회가 있으면은 일요일날 거기 가서 한 번씩 한국어 들려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배워져요. 그러면은 지금 하는 영어도 문제가 안 되고, 영어일 수도 있고 또 그쪽에서 이제 다른 나라 언어일 수도 있지만은 이제 그쪽 언어는 그쪽 언어대로 하면서 한국어는 그래도 안 알아듣거든. 그렇게만 좀 해놓으면 돼요. 근데 한국어가 어려워. 그래서 처음부터 한국어를 좀 했었으면 애들이 한국어 어렵지 않게 하거든. 근데 이제 나중에 배우려고 그러면 좀 어렵지, 한국어가. 한국어가 세계 언어 중에서 베스트 레벨에 드니까.
아, 도움반 장애 판정 받지 않는 이상 힘들다고 하는 거요? 그렇게 과잉보호하면 장애 판정 받아요. 정상 생활을 못 하거든,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 혼자 숨 쉬는 거랑 그 조금 걸어 다니는 거 외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아이 발음이 안 좋은 거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까요? 근데 어떤 발음이요? 한국어요? 아니면 영어요? 네, 안녕하세요. 만약에 아이가 좋은 문제가 생기고 또 책류가나 아니면은 또 반응성 애착장애로 아이가 말을 못했거나 말 발음이 좀 어렵거나 이런 아이들이 이제 만약에 좋은 문제가 생겼잖아. 좋은 문제가 생긴 아이들은 절대 영어를 해서는 안 돼요. 죽어도 영어해서는 안 되고 절대 책을 읽어서는 안 돼. 완전 쥐약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이랑 대화를 많이 하고 놀이식 이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조음이 풀려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길 수가 있지. 그러니까 원래 선천적으로 조음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계속 해야 되는 건데 선천적으로 또한 외부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조음 문제가 생겼다 이런 애들은 조금 오래 갈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책류가로 해가지고 이제 남자들 중에 그 언어가 이제 더듬거리는 현상이 일어난 아이들, 이거 빨리 안 고치면요 진짜 오래 가요. 더듬거리는 거. 책류가 함부로 하면 안 돼. 미로찾기, 숨은 그림 찾기, 다른 그림 찾기, 연산? 연산은 아니에요. 연산은 다른 활동이에요. 미로찾기, 숨은 그림 찾기, 다른 그림 찾기는 운의 활동이고요. 연산은 연산에 관련된 뇌를 따로 쓰는 건데 어차피 어린 시기에는 연산에 관련된 뇌를 안 써요. 다 외워버려요. 그러니까 연산은 실질적으로 유아 시기에는 안 써요. 연산에 관련된 뇌를. 연산이 좋은 활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구몬에서 얘기하는 건데 안 맞아요. 또 사기라고 그러면은 거기서 또 뭐라고 그럴까다. 그건 아니에요. 유아 시기에 하는 연산은 다 외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연산에 관련된 뇌를 1도 안 써요. 이거 우리가 지금 하는 거랑 똑같아. 5, 7에 35 연산에 관련된 뇌 쓴 거예요? 아니면 외운 거예요? 운의 활동. 운의 활동 많이 하면 두정엽이 좋아지죠. 왜냐면은 운의 활동 자체가 두정엽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 왜냐면은 이 감각놀이기 때문에 감각이 들어가면은 모든 감각 통합이 두정엽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생각하는 활동하고 같이 해야 그 다음에 사고력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는 생각에 관련된 거를 안 썼다. 그러면은 이게 사고력 활동이 안 돼요. 무조건 생각에 관련된 뇌를 써야 되는데 봐봐. 9구단 하는데 4, 7에 28. 나 이거 생각했어요? 생각 안 했잖아. 바로 나왔잖아. 반사식경처럼. 이런 건 도움이 안 돼. 자, 애들을 막 신나게 막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2는 3. 막 이거 있잖아. 이거를 수도 없이 시키잖아. 그럼 애들이 외워버려. 그러면 뇌를 안 써요. 자, 5세인데 유치원 사진들 유심히 쳐다보니 수업들 대부분 미디어를 조금씩 활용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궁금한 게 병설 유치원이나 다른 유치원들 미디어 활용 안 하는 곳도 있을까요? 기관에서 조금씩은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자, 요즘은 미디어 안 쓰는 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써야 편하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선생들이 드럽게 게을러졌고 요전에 그 윤석열이가 뭐 미디어 학습 미니 뭐니 뭐 그 소리 하는 바람에 이제는 웬만하면 다 써요. 그래서 지금 엉망진창이 됐어요. 전국적으로 미디어를 안 쓰는 데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나 진짜. 그래가지고 일단은 유치원에서 그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집에서는 보여주지 말라는 거야. 얘가 하루 종일 집에서만 안 봐더라도 밖에서 보는 게 한 30분 이상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까지 그게 또 보여줄 필요가 없어. 그냥 밖에서 보는 걸 얘네들 만족하거든. 아시겠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하지 마세요. 더듬거리진 않는데 특정 발음이 약해요. 6세인데 4, 5세 같이 발음하는 게 좀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애들 센터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이거 나중에 완전히 굳어져 버리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는 발음이 안 좋은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빨리빨리 가줘요. 빨리빨리 처리해야 돼요. 학교 가기 전에 무조건 센터 가셔야 돼요. 자, 몸 동작이 너무 어색하고 조립이나 이런 거 너무 못하고 공간직각 능력이 하루 3% 나왔는데 어떤 활동이 가장 좋을지요? 이거 본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미디어 학습을 대통령뿐만 아니라 교육자분들 적극 추천한 게 아니라요.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그거를 교육부에서 뿌렸기 때문에 옳다거나 하고 그 다음에 붙어버린 거예요. 먼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먼저 그 사람들이 얘기했으면 난리 났지. 그때 교육부에서 그거 얘기하고 앞으로 뭐 전부 다 뭐 미디어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딱 공포하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유치원이고 뭐고 그 다음에 다 보여줘도 정정당당하게 앞으로는 미디어 학습할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다 나가는 거지. 그렇게 된 거예요. 고등학생이에요? 그럼 잠깐만요. 극과 극인 게 세 분야로 나눠져요. 책류가 조기교육, 영어 조기교육, 무심한 편이어서 책 읽기, 지금, 다른 활동 신경 안 쓰고, 또 애기 발달 체크하고, 공부 많이 하고, 헌신적인 육아하는 엄마들. 어차피, 애들 교육시키고 공부시키는 엄마들 있잖아. 대체적으로 36개월 전에 하면은 결국은 6세, 7세 되면 다 후회해요. 그리고 엄마들 중에 하다가 안 되면 버리는 엄마들 많거든요. 일단, 자, 준수님은 한번 보면은, 일단, 몸 활동이 안 좋은 거는 소근육도 좋은데, 체력 활동을 더 많이 하세요. 체력 활동. 지금 있는 데가 인문계에서 대학교를 바라보고 있을 텐데 솔직히 대학교는 전국 만등 안에 안 들으면은 좋은 데를 들어가기는 힘들 거예요.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대학교를 목적으로 안 한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계속 체력 활동을 많이 하세요. 운동 많이 하시고요. 일단은 그거부터 시작하세요. 체력이 안 되면 다른 걸 못 해요. 근데 지금까지 어떤 생활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공부만 대도 않는 공부만 계속 했는지 아니면은 공부는 조금 안 하고 이제 바깥에만 좀 돌아다녔다든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생활들을 많이 했으면은 전체적으로 시냅스가 다 끊겼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준수님이 해야 될 거는 다시 시냅스 연결 작업부터 해야 돼. 그게 보통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유아기 때 뭘 했냐를 잘 생각을 해봐요. 그건 어렴풋이 기억이 날 거야.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내가 무슨 만들기를 좋아했는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지, 또는 음악 활동하는 걸 좋아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그거를 같이 병행하세요. 다시 해야 돼. 이거는 본인이 똑똑해지겠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려면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야 돼요. 구몬 많이 했다고? 구몬 수학 많이 했겠네. 한 6, 7살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했죠. 구몬 언제까지 했어요? 애기가 미술 좋아해서 미술학원 보내는데 도저히 미술 쪽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보내야 될까요? 그거 상관없어요. 만약에 어떤 거를 만드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만큼 잘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만큼밖에 못 만드는데 이거를 여러 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상관이 없어요. 어떠한 창의성 물건이 나오는데 그 창의성 물건에 의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잘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좀 누가 봐도 좀 시원찮게 만드는데도 여러 개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상관이 없어요. 피아노를 잘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아노를 못 치더라도 즐기는 게 더 중요해. 미술을 즐기면 좋은 거야. 즐기다 보면은 본인이 잘 못 그리더라도 그거를 어떻게 그리려고 막 노력을 하면서 계속 만들잖아.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쭉 보내시면 돼요. 애가 좋아하면은. 자, 연산이 안 돼서 구몬 4학년 때까지 했다고요? 근데 그걸 구몬을 본인이 원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엄마가 강제로 시킨 거예요? 대체적으로 구몬을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생각하는 지능이 떨어져요. IQ가 떨어져요. 심하게는 경계선 지능까지 떨어져요. 구몬 한 4, 5년 하면은. 어머니가 애가 학습이 느리다 보니 시켰다고요? 이거 구몬은 시키면 시킬수록 지능이 떨어져요. 점점 떨어지면서 점점 학습력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학년 지날 때마다 더 지능이 떨어지고 더 뇌를 안 쓰기 때문에 계속 떨어져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됐을 때 거의 생각할 수가 없는 능력까지 떨어져요. 요거는 부모가 좀 잘못했네. 그럼 생각하는 연습부터 좀 많이 하셔야 되니까는 지금 뇌를 더 활성화를 시키고 싶으시면요. 다시 옛날 거부터 좀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수학 문제집부터 천천히 그냥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 지금 고3식이라 지금 어머니들도 이거 잘 보세요. 지금 구몬 하시는 분들도 잘 보세요. 지금 자 이게 준수님 보면은 지금 초등학교 4학년까지 구몬을 했어. 그래서 구몬 해가지고 지금 지능이 떨어진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연산이 안 되면 수학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고등학교잖아. 지금 고등학교 거 수학에 연산이 나와요? 연산이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4학년 했던 연산들 나와요? 안 나와요. 보통 수학은요, 수학하고 산수랑 달라요. 지금 구몬에서 했던 거는 산수를 한 거야, 산수. 근데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대학교 4학년 정도의 연산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요,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다 풀어요. 왜? 다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의 앞에 있는 숫자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연산을 잘한다. 만약에 세 자리 곱하기 세 자리, 뭐 네 자리 나누기 세 자리 이런 거 나오지도 않아. 딱 그때 3학년, 4학년 때만 딱 써먹고 그다음부터 안 써먹어요. 평생 안 써먹어요. 죽을 때까지.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배우는데 거기에 구몬이 올인하는 거야. 걔네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엄마들도 알 거야. 네 자리 곱하기 세 자리, 네 자리 나누기 세 자리 평생 써본 적 있어요? 그런 거 없어. 자, 대학 갈 생각이 없으면요, 지금부터라도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 문제집부터, 초등학교 3학년 문제집 있죠? 그거 하나하나 풀어보고, 그래. 재능 피자. 재능 피자, 이 F, G등급, 재능 피자 G등급, G등급부터 풀어요. 재능 피자 G등급, 그 다음에 수학 문제집, 초등학교 3학년부터 천천히 푸세요. 제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문제집 교재 내가 올려드릴게요. 제일 좋은 거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5학년부터 천천히 풀면 좋고요. 나중에 문제집 한번 정리해서 해드릴 테니까는 일단은 제 거 뭐 알림 설정이랑 또 해놓으시고, 올라오면은 그때 필요한 것만 보세요. 자, 여기부터 다시 올라가야 되겠네. 잠깐만요. 자, 9개월 아이 장난감들 중에 헝겊책, 사운드북이라는 거 책으로 보여주고 치워요. 이거 하지 마세요. 어차피 애 구강기예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입에다 축축 빠를 때 쓰는 건데 뭐 그런 거 해. 그거 뭐 굳이 한다 그러면은 그냥 입에다 넣을 거 한 두 권 그거만 준비해. 입에다 넣을 거. 연산 기본적으로 계산할 줄 알면요, 할 필요 없어요. 봐봐요. 연산을 지금 푸는데 뭐 3 더하기 5가 8이라는 게 0.1초에 나오든 2초에 나오든 뭐가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 그 시간 체크하고 그 미친 짓 할 구몬에서 그 쓰레기 같은 짓 하잖아. 시간 체크. 왜? 걔네들은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 없어서 그래. 수학 문제집 초일 하는 거 그냥 우등생으로 시작하세요. 우등생. 시작은 그냥 우등생으로 하세요. 자, 솔직하고 현실적인 선생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때 성적 잘 나오고 입시에 성공하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타고난 유전자, 지능, 공부 재능, 또 다른 훈련들, 운의 활동들. 자, 입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이게 우리나라가 참 문제점이 뭐냐면은 대학교를 보내면 뭔가 다 해결된 것 같이 얘기해. 아니잖아. 봐봐요. 대학교를 나온 다음에 그 다음 취직 어떻게 할 건데? 다 될 것 같아? 100%? 서울대 나오면은 다 100% 취직이 될 것 같아요? 대학교 가는 목적이 뭐야? 좋은데 취직하려고 가는 게 아니야? 근데 대학교 나와가지고 지금 스카이대에서 취직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카이스트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카이스트 취업률이 20%예요. 나머지 80% 애들 다시 백하고 있어. 취직이 안 되니까. 그 카이스트 갔다고 다 좋아했잖아. 근데 결국은 거기서 살아남는 애들은 거기서 또 엘리트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는 거야. 서울대를 나왔든 연대 나왔든 고대를 나왔든 거기서 유명한 학과 빼고는 다 도태되는 거예요. 응? 연구대 철학과 나와서 뭐 할 건데 생각을 해봐요. 도대체 어떤 거를 중심적으로 할 건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취직이 되는 과는 법대, 의대 빼고 뭐 다른 거는 거의 100% 취직률이 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거기 또 경쟁이란 말이야. 의대? 자, 의대에 들어가서 실습생으로 이제 들어갔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턴 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 자, 인턴 생활하고 레지던트 딱 들어갔어.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인턴 생활 하면서부터 줄이 작동해. 줄이 좋은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면서 레지던트까지 쭉쭉쭉 올라가는 거고, 그거 아닌 사람들은 레지던트 때부터도 이제 바닥부터 개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레지던트 4년째 다 하면은 이제 펠로우 과정 받는데, 펠로우도 취직이 안 돼가지고 무급 펠로우로 계속 있는단 말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전문의 과정까지 쭉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다 경쟁이란 말이에요. 경쟁. 줄을 또 잘 서야 되고. 입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입시 이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까지 거기까지 계산되는데, 요즘 엄마들이 얼마나 답답하냐면은 대학교를 보내놓으면 뭔가 다 해결될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엄마들이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시키잖아. 네가 좋은 데 들어가면은 너 좋은 데 취직할 수 있다라고 가스라이팅 시켜버렸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대학교까지만 딱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대학교 졸업해놨더니 취직이 안 되네? 엄마
어떻게? 엄마가 나 대학교 나오면 취직 된다 그랬잖아. 나 취직 안 되는데 나 어떻게? 나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 뭐해? 그러면 그때 돼서야. 야, 너는 좋은 데까지 보내니까 엄마가 다 해뒀는데 너 왜 네가 알아서 못하냐 이제는? 이러는 거야. 얼마나 책임감 없는데 엄마들이. 대학교 보내놨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하래. 얼마나 무책임한 거야 진짜. 일단은 준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이 어디세요? 자, 라이브에서 자연 속 관찰 능력이 좋은 거가 좋다고 했는데 자연물은 아니고 탈 것이다. 구조물 열심히 오래 관찰하고 궁금하면 좋을까요? 두고두고 어디서 뭘 봤다 얘기하고 이것도 관찰력이 좋은 거예요. 그쵸? 관찰력이 좋은 거긴 하지. 근데 그 관찰력이랑 자연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자연 친화 지능은 그 다음에 이제 사회성 지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 식물들을 좋아하는 애들 치고 사람 싫어하는 애들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구조물 관찰하고 자연 관찰하고는 달라요. 구조물 관찰 같은 경우는 내가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그냥 특별 관찰이고요. 자연 친화 지능은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한 그거에 대한 친화 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전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가 있어? 사람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런 거죠. 그런 거고 이런 구조물 좋아하는 거는 그냥 관찰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자연 관찰이 아니라 자연 친화 지능이고 그거는 관찰 지능이 다른 거예요. 대전이에요? 혹시 준수님도 저랑 따로 전화통화 이 아저씨랑 하고 싶으면 따로 카톡 줘요. 그러면 내가 잠깐 상담을 해줄게. 자, 지식도 잘하고 자기 인생 독립적으로 앞가림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게 목적인데 초등 때부터 어떻게 해주면 어떤 아이가 성장할 수 있을까? 일단은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앞으로 미래에는 대학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대학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 지금 점점 대학을 나와가지고 취직률이 더 줄어들고 있거든요. 우리는 취직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학생 수의 60%가 대학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애들이 개념이 없어. 대학교는 나왔는데 취직은 안 되니까 는 계속 뻘짓거리라는 거야. 애들이 점점 심해지고 앞으로는 AI가 지배되는 세상이니까는 취직 자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대학교 나오는 것보다 본인이 해야 될 거를 본인이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은 애들이 사고력이 높은 애가 우선이야. 사고력. 대학을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력. 사고력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무조건 운해에서만 생겨요. 좌안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책 많이 읽었다는 사람들 있잖아. 그 책 육아를 권장하고 그런 유튜버들 보면은 얼마나 생각하는 게 외골수인데 지도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이런 유튜브를 해가지고 대단한 듯 얘기하지만은 말하는 거 보면은 진짜 외골수에 답답해. 그런 사람 멀리 못 봐요. 책을 많이 보던 사람들은 간접 경험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진짜 수박 겉핥기 지식 그다음에 한쪽 편향된 지식만 가지고 있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위주로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한쪽 편향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해.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해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다양한 운해 활동을 해가지고 거기에 사고력을 넓히고 견문을 많이 넓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20살 넘어가지고 이런저런 적응력도 굉장히 좋고 그때 상황을 본인 스스로 깨쳐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본인 스스로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공부만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별다르게 뭐 하는 게 없는 사람들 고등학교 때까지 뭐 그냥 허송생활해서 보낸 거야. 공부도 못해. 그렇다고 뭐 특이하게 잘난 것도 없어. 뭐 잘하는 것도 없어. 그렇다고 뭐 특별하게 뭐 외우는 걸 잘하는 것도 아니야. 이러면은 20살 넘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왜? 자존감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들은 최소 22, 23때까지 내가 잘하는 걸 무조건 하나 찾아가지고 무조건 밀고 나가야 돼. 내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야 돼. 저는 뇌가 망가지고 하나 잡은 게 내가 남보다 잘난 게 하나라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가짐 하나로 내가 살았어. 그래서 내가 했던 거는 뭐예요? 회사에 딱 들어갔을 때 전체적인 업무 파악은 내가 빨리 해보자. 그리고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생기지 말자. 저 사람한테 맞춰주자. 저 사람의 성격을 파악을 내가 해보자 먼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일도 뭐가 있나를 내가 보자. 그래서 숲을 보는 훈련부터 했어. 내가 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남이 하는 일, 그 사람 것도 도와주고 내가 해야 될 일도 하고 다른 사람이 무슨 일 하나 쳐다보고 내가 8시간 일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면은 10시간, 11시간 더 일을 해가지고 업무 파악을 더 하고 그런 걸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뭔가를 내가 더 남들보다 뛰어나게 하려고 그러면은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 애들은 남들보다 덜 노력을 하면서 돈을 더 많이 가져가길 바래. 얼마나 진짜 개쌍 양아치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지가 일을 못했어도 시간을 일을 했으니까 당장 돈을 달라. 고용부에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라는 소리는 또 더럽게 잘해. 와가지고 대충 해놓고 8시간 일을 해야 되는데 6시간 하고 대충 문 잠궈놓고 도망간 거야. 추노 해놓고서도 돈을 달래. 어떤 놈들은 일을 하다 말고 편의점 문도 안 잡아놓고 도망가고 6시간 일했으니까 돈 달라 그러는 거야. 이 미친 새끼들이야. 지금 20대 애들이 그 지랄을 한단 말이야. 얼마나 개념 없는데. 그것도 막 대학교 나온 새끼들이 그 지랄을 한단 말이야. 어디서 놈은 씨발 신고 정신은 존나 투철해가지고 미친 새끼들. 대학교 나온 새끼들 그 지랄을 해요. 자기 뭐 성균관 대단냐 어디 무슨 대학교 나온다고 대학생이라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무시하고 차 안에서 나는 무슨 대학 다니는 대학생인데 니네들 나보다 똑똑해 봐 이러면서 미친 개소리야. 내가 버스 하잖아. 얼마나 어이없었냐면은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교 대학생들인데 무슨 안산 가는 거야. 1박 2일로 갔다 오는 건데 입차를 10만 원에 해달래. 그러니까 1박 2일인데 10만 원에 해달래. 그러면 10만 원이면은 거기서 수수료를 떼어 이제 9만 원이야. 왔다 갔다 차비만 8만 원이 넘거든. 그러면은 그냥 해달라는 소리야. 지금 대학생들이 버스기사 생각하기를 그냥 발바닥 밑으로 봐요. 아니 무슨 봉사활동하는 사람으로 봐. 겨우 니네는 버스 하는 주제니까 돈 이거면은 충분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거 없노. 아니 거기까지 왔다 가는 차비만 10만 원이 넘는데 그걸 또 10만 원 안짝으로 해달라는 거지. 아니 어이가 없어. 이제 대학생 애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그 돈 아껴가지고 지네들 술 먹을 돈 그런 거 술은 또 왕창 이만큼 사가. 아유 대학생 애들 보면 이게 그지는 아니야. 걔네들 그지는 아닌데 최대한 아끼려고 그러는 게 이 운송비에서 많이 깎으려고 그러더라고. 운송비에서 5만 원에서 10만 원에서 깎아가지고 그거를 술로 살려고 그래. 대학교 가가지고 배우는 게 그런 거야. 양아치 같은 것만 더럽게 배워가지고 오잖아요. 요즘 내가 4년 전만 해도 그러진 않았 4, 5년 전만 해도. 요즘 대학생 애들이 진짜 개념이 안드로메다로 버렸어. 그것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그 지랄을 하는 거야. 대학생 애들이 진짜 개념이 없어요. 그런 애들이 24살, 25 너무 사회생활 하면 제대로 하겠냐고. 양아치 같은 새끼들. 대학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걔네들도 그런 대학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엄마가 또 어렸을 때부터 영유부터 해서 또 더럽게 해가지고 거기 갔을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개념 상태가 완전히 그냥 개쌍 양아치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애들이 20살 이제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뭘 하겠냐고. 졸업한 다음에 뭐해? 쳐놀겠지. 지금 상태가 그래요. 제 만약에 아들 딸이 경계선이야. 지금 딱 근데 우연찮게 이제 뭘 어떻게 육아를 잘못했던 뭐를 했던 지금 경계선이 됐어. 근데 이제 나이대마다 좀 다르겠지. 우리 아이가 지금 자 초등학생이야. 경계선이야. 그러면은 저는 일단은 공부에 관련된 거는 다 뺄 거예요. 차라리 나는 학교 그만둘 거야. 어차피 학교 가봐야 별거 하는 게 없거든. 학교 그만두고 저도 일을 그만둘 거예요. 그래서 남은 돈 가지고 아이랑 해외여행 다닐 거야. 아니면은 캠핑카를 사가지고 그냥 전국 일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뭐 여기저기 구경 다니고 막 그거 할 거예요. 1년간 1년 학교 쉬고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그 전에 만약에 이 아이랑 못했던 것 그런 거 돌아다니면서 하고 또 시간 남으면은 해외여행 다니고 한 달이든 2달이든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구경하고 그쵸. 사회성이 좋아지겠죠. 사회성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것도 같이 좋아져요. 근데 보통 경계선 지능 아이들이 사회성이 떨어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사회성 떨어뜨리고 집안에서 감금 생활, 스트레스 생활을 많이 하다가 경계선 지능을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원인이 됐던 걸 다시 복구시키면 돼요. 다시 사회성 지능 복구시키고 자연 친화 지능 복구시키면요. 그동안 잘못됐던 것들이 다시 짜맞히면서 다시 올라와요. 그렇게 돼요. 대체적으로 경계선 지능 애들이 엄마 아빠가 맞벌이일 때 그 맞벌이니까 애들랑 많이 못 돌아다녔을 거 아니야. 그쵸? 계속 못 돌아다녔을 거 아니야. 그리고 집에서 엄마, 아빠 오면은 뭘 해줘야 돼? 애랑 같이 놀아줘야 돼. 소근육 활동도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주고 맨날 앉아가지고 애랑 책 읽히고 역할놀이 시키고 다 재웠어. 맨날 그거 반복한 거야. 내가 뭐가 돼? 안 돼. 그러니까는 초등학교 때 애가 저 경계선 지능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뒤로 돌아가야지. 발달 지연이 됐잖아. 그렇잖아. 지금 준수님 같은 경우도 엄마가 계속 공부시키고 그러다가 이제 7살 때부터 구몬 학습지 갖다 놓고 맨날 구몬 학습하고 맨날 한글하고 그거 하다가 이제 매 집에 앉혀놓고 공부만 시키고 밖에 안 돌아다니고 공부 위주로만 한 거지. 그러니까는 남자들은 계속 공부 위주로 하다 보면 지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거든. 스트레스 받아서 틱장애도 생기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다가 공부는 하긴 하는데 계속 생각이 안 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더 안 되다가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되면은 이제 구몬 학습지 이만큼씩 갖다 주니까는 스트레스 받는 거야. 짜증 나는 거야. 그래서 구몬 막 찢고 그래. 찢어. 그러면 구몬 선생이 와서 양 장수가 들었네? 어머니 얘 이거 버렸는데요? 더 갖다 드릴 테니까 더 하세요. 그러면은 예전에 20장 있었던 게 선생님이 열받아가지고 더 갖다 준다고 25대 26장이 되는 거야. 그 많은 거를. 성인도 풀면 돌아버리는 양을 애들 시켜. 얼마나 시키는지 알아요? 3자리 곱하기 4자리 이런 거 25장을 줘. 유아기 틱 증상은 거의 100% 이유가 스트레스예요. 거의 100% 스트레스예요. 유치원 자체가 학습 시기면 스트레스. 특히 몬테소리 가면 스트레스 많이 걸려요. 우대형 아이들. 또 일반 학습시 유치원도 마찬가지 스트레스. 또 그냥 유치원 생활은 괜찮은데 같이 들어온 아이들이 좀 ADHD 애가 있어가지고 걔가 나를 계속 매일매일 괴롭힌다? 그럼 그것도 스트레스. 집안에서 이제 강압적으로 영어 가르치거나 이러면 또 스트레스. 또 미디어 중독으로 인한 또 증후군으로 인한 미디어 스트레스. 자, 틱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음성 틱, 욕하는 틱 있죠? 그 다음에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 이러면서 얘기하는 애들이 있고요. 또 눈 이렇게 깜짝깜짝 있는 거 이런 틱이 있고, 이제 눈은 이제 확 티가 나는 거지. 욕틱 같은 경우는 말하다가 그냥 중간중간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욕이 튀어나오는 거. 그다음에 이게 실룩실룩 거리는 거. 얘기할 때보다 이렇게 이러는 거. 그다음에 얘기할 때 어깨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애들은 이제 보통 뚜렛 중까지 간 애들이에요. 만성티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데 여기 배 있지. 지금 안 보이는데 이게 배가 막 이렇게 해서 횡격막을 막 올려주는 그런 틱도 있어요. 근데 이게 보이지가 않아. 그러면은 이 횡격막으로 인해 가지고 위를 막 건들거든. 그리고 걸을 때 제대로 못 걷고 뒤뚱뒤뚱 걷는 것도 틱이에요. 그래서 틱 증상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틱으로 배가 아픈 거, 저것도 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은 애들이 위경련이 일어나요. 우리 성인도 마찬가지야. 위경련이 일어나는데 특히 구몬했던 아이들, 숫자만 보면은 3학년 정도 됐을 때 숫자만 보면은 구몬 연산 학습지에서 숫자만 딱 보면은 스트레스로 위가 아파가지고 진짜 위가 아파요. 그래서 위염 걸린 아이들이 있어요. 구몬하다가. 어떤 애들 토하는 아이들도 있고 숫자만 보면 토하는 아이들이 있어. 구몬하다가 수학 적은 애들 많거든요. 국내에서 돌아다닌다면 아이와 어떤 곳을 가는 걸 추천하나요? 요즘 금, 토, 일 애 데리고 놀아다니는데 특별 추천한 장소 있나요? 현재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공예 만들기 중이나 경북과학관 다니는데, 자, 국내에서 돌아다닌다면요, 뭐냐면은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용어에 있는 걸 돌아다니세요. 사회교과서. 요거 제가 내일 정도 시간 될 때 영상 올릴 거거든요. 사회교과서에 나온 거. 그거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거 해가지고요. 어차피 5학년이 역사인가 그럴 거야. 그 역사는 그냥 통 잡아가지고 그냥 경주 가면 되고요. 이게 3학년, 4학년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3학년, 4학년에 나오는 그 용어 쭉 정리해서 용어가 나왔을 때 이제 그 어느 장소인지 알아가지고 거기 가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회 배울 거니까 사회에 있는 장소를 가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 도움이 돼요. 학교 공부할 때. 자, 5세 남아 하원은 놀이터에서 1시간씩 놀게 하고 있는데 자긴 집에 가서 색칠놀이 하고 싶다고 집에 들어간대요. 이거 좋은 현상인가요? 10분쯤 놀다 재미없는지 들어가고 싶다고 말하는데 쌍둥이라 딸은 놀이터에서 놀고 싶어 하고 맨날 난감해요. 그럴 때는 그 놀이터에 놀 때 그 그림 그릴 수 있는 거를 들고 가세요. 그러니까 놀이터에서 그냥 뛰어놀 수도 있지만 놀이터에서 만들기 그리기도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 그래서 엄마도 놀이터에 있을 때 엄마도 하나를 들고 가, 스케치북을. 그래서 아이가 놀고 있는 거 있죠, 그걸 그려요. 놀이터에서 그려. 그 엄마가 그리고 있으면은 아들내미도 옆에서 그릴 거란 말이야. 그 굳이 집에 가서 그릴 필요가 없고 놀이터 안에서도 같이 그려도 돼. 놀이터
놀이터라는 게 무조건 뛰어놀고 모래놀이만 하는 게 아니라 놀이터에 앉아가지고 또 그림 그리고 만들기도 할 수 있어. 그래서 클레이 할 거, 또 색칠 할 거 이런 것도 같이 들고 가세요.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좋아요. 제가 보기에 향후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역량과 능력은 뭐냐면은 사고력이에요. 근데 사고력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창의 활동을 하는 게 좋아요. 많은 창의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체스나 뭐 장기 이런 것들도 많이 좀 둘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책도 좀 읽긴 읽어야 돼. 근데 너무 고전책 이런 거 읽지 말고, 지금 현실하고 맞지가 않아. 뭐 소크라테스가 나오고 그거 뭔 쓸모 있어. 지금 나이가 먹어서 보는 거는요, 이소부화도 아니야.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신화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필요한 정보에 관련된 거, 어떤 상식 같은 거 있죠. 지금 성인이 돼서 알아두면 좋은 상식들. 그래서 저는 20살 때 딴 건 몰라도 누가 물어보면 대답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잡다한 지식을 많이 알자 해가지고 그 잡다한 지식들이 많이 나오는 거, 그런 책들을 많이 봤고, 뭐 기네스북 책 이런 것도 보면서 도대체 세계에는 어떤 기네스북들이 있었는가 막 이런 것도 봤고, 그래서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다양한 종류가 있구나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이 됐고, 그 다음에 또 탈무드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많이 보고요. 그러니까 3학년에 나오는 그 장소를 8살에 가면 대체적으로 기억을 해요. 6살 이전은 기억을 못 하는데 7살, 8살, 9살은 다 기억을 해요. 대신 뭘 찍어놔요? 비디오를 다 찍어놔야 돼. 요즘 쇼폰 많이 만들잖아. 그 비디오를 다 찍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그거를 할 때 만약에 댐이면은 댐에 대해서 엄마가 좀 읽고 가야 돼. 그래서 거기 나오는 얘기를 그대로 해요. 요거 나중에 사회 할 때 말씀드릴게요. 내일이나 내일 모레 영상 찍을 때 그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차피 그 여행을 할 때도 혼자 다니는 여행이 좋아요. 그리고 내가 버스 타고 다니면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근데 좀 위험하긴 하겠다. 또 산골짜기 다니고 또 배낭여행 이런 것도 다녀야 되는데 일단은 좀 간단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가까운 데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내가 방문할 수 있는 곳 있잖아. 그러니까 전국 방방곳곳에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 곳, 이런 데부터 가서 사진 찍고 인스타 좀 하세요. 그래서 놀러 다니는 것들 있잖아. 이거 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전국 일주 딱 해가지고 그런 거 인스타 해도 되지. 그래서 그런 거 찍어가면서, 어차피 공부에 대한 게 아니니까 그런 거 놀러 다니면서. 근데 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아? 돈이 없으면은 여행을 다닐 수가 없어. 그래서 알바든 뭐든 딱 해서 6개월 동안 미친 듯이 일을 하고 그 돈 가지고 2, 3개월 자기 개발을 위해서 놀러 다니고, 또 쫙 일하고 또 자기 개발 위해서 놀러 다니고. 근데 일단은 고등학교니까 딴 거 하지 말고,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졸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일단은 지금 있는 동안은 그 서점 같은 데 가가지고 뭐 퍼즐이나 뭐 미로찾기 막 이런 거 상관없어요.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추리소설 좀 많이 읽고. 애들은 고전 읽기 그런 거 별로 이렇게 도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잠깐만, 그 고전 책들이 진짜 필요할 때는 고학년 때야. 고학년 때, 초등 고학년 때요. 지금은 그냥, 지금 쥐지님은 잠깐만 지금 아이가 어리잖아요. 8살이잖아 8살이면은 그냥 전래동화 읽혀요. 전래동화나 그냥 명작동화, 그냥 그 정도까지면 돼요. 그리고 너무 고전 같은 경우, 고전 소설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봐봐야 애들이 이해 못해요. 3학년 4학년 넘어서 봐야 되는 게 맞아요. 3학년짜리는 슬슬 들어가도 되고요. 1학년은 그냥 이소부와 일반 명작 동화, 그것만 읽히시면 돼요. 경제신문, 그러니까 신문 같은 경우도 많이 읽는데, 일단은 읽을 때요, 한글만 보지 마세요. 이 한글만 보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신문이 좀 좌편향, 우편향 돼 있는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좀 치우친 것들이 좀 있거든요. 뭐 경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정치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신문 종류를 조금, 한쪽은 우로 좀 많이 우로 돼 있는 거, 하나는 좌로 돼 있는 거를 같이 보셔야지 판단이 되고,
지금 전체적으로 그 언론 지수를 보시고요. 언론 지수에서 상위권에 있는 걸 보세요.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은 우리나라 언론 지수 치면은 쭉 나오거든요. 거기서 상위 클래스에 있는 걸 보시고 하위 클래스에 있는 건 보지 마세요. 그 세계적인 언론 지수 쭉 나온 것도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또 웬만하면 상위 클래스에 있는 거 그쪽 거를 보세요. 하위 클래스는 이렇게 선동, 거짓 이런 것들이 좀 많으니까 지금 성인 되면 배달 오토바이 한다 그러는데 저는 권장 안 해요. 이게 20살 돼가지고 맨 처음에 일을 하는 거를 배달이나 운전 쪽으로 하잖아.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어려운 일 못해요. 절대 바퀴 굴러가는 거를 일찍부터 하지 마세요. 이거는 막바지까지 갔을 때 하는 게 바퀴 굴러가는 일이에요. 일찍부터 하시면 안 돼. 일찍부터 바퀴 굴러가는 일을 하면은 다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못해. 왜? 힘들면 다시 또 그거 배달하면 되지 뭐. 다시 또 배달하면 되지. 다시 운전하면 되지 뭐. 이러니까는 뭘 못해. 절대 바퀴 굴러가는 일은 어렸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최하 30살 이전에 하지 마세요. 근데 전체적인 회사 생활에서 바퀴 굴러가는 일이 포함될 때는 그렇게 하는데 바퀴 굴러가는 일로 돈을 버는 일, 이건 하지 마세요. 자, 25개월 영아 애착과 훈육 중 어떻게 먼저일까요? 자, 일단 36개월까지는 애착이에요. 말은 잘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짜증을 내고 아빠 말은 잘 듣고 제 말 듣지. 저를 때릴 때 있어요. 제가 그동안 일하고 몸이 이거는요, 애착장애예요. 반응성 애착장애가 생기면요, 엄마가 이 순위에서 제 하위권으로 와요. 그러니까 아이 밑으로 와요. 그리고 아이가 애착이 먼저 와버리는 아빠 말만 듣게 돼요. 그리고 엄마를 보통 때려요. 이게 반응성 애착장애 생겼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위험한 상태네, 나나님은. 지금 25개월이지. 내 솔루션 줄 테니까 저한테 따로 연락 줘요. 이거 지금 안 고치면은 못 고쳐요. 나중에 육아 안 돼요.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이거 36개월 전에 그 애착 그거 다시 바꾸지 않으면요, 얘 다시 안 돌아와요. 빨리 고치셔야 돼요. 지금 반응성 애착장애 들어온 거예요. 근데 고칠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5개월 안에 고치셔야 돼요. 이거 제가 하는 대로 다 하셔야 고쳐져요. 자, 선생님, 아이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요. 처음엔 아빠한테 다 그려달라고 해서 그렇게 안 해주고 아빠 옆에 같이 아빠가 그리는 대로 집 모양, 나무 모양 등 따라서 그리자고 하면은 놀아주고 있어요. 이렇게 어른 옆에서 그림을 그려주면은 아이가 따라 그리는 게 미술놀이라 해도 되나요? 아니면 스스로 그리는 거 생각해서 그려보라고 해야 되는가요? 아이가 만약에 그리기를 잘 하면은 나중에 혼자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일반 집안에서 부모랑 대화가 많이 없을 때 애들이 그런 거를 성인하고 같이 그리면서 대화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야, 얘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것도 좋지만은 엄마랑 아빠랑 같이 그리면서 같이 그거를 하는 게 좋은 아이야. 그게 좋은 거지. 근데 어쨌든 그게 혼자 그리라고 할 때 그림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아이는 아빠랑 같이 뭔가를 하는 게 좋은 거야. 아빠랑 노는 거지, 그게. 그런 거야. 근데 이제 혼자 만약에 그리라고 해서 얘가 그릴 줄 아는데도 계속 아빠랑 한다. 그거 상관없어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일단 나나님은 저랑 따로 얘기 좀 하시고요. 경계선이 할 수 있는 알바가 이게 경계선 종류가 다 달라요. 좌뇌가 떨어지는 경계선이 있고요. 우뇌가 떨어지는 경계선이 있어요. 그리고 경계선도 뇌가 어느 쪽 뇌가 망가졌는지 어느 쪽 뇌가 발달이 안 됐는지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니까는 경계선 수치라고 무조건 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경계선 진행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경계선 진행이거든요. 좌뇌가 망가졌기 때문에. 근데 저 멀쩡하잖아. 멀쩡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 거야. 사람에 따라서 이게 다른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아이랑 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20살 때, 저는 고3 때부터 뇌가 망가졌거든요. 20살 때는 저는 이 좌뇌를 아예 못 쓰는 상태였어요. 그렇다고 우뇌가 발달돼 있지도 않은 상태였어. 완전히 그냥 바닥급이었어요, 저는. 지금 준수님보다도 제가 더 멍청했었어. 20살 때. 안 믿기겠지만 진짜 그랬어요. 연산도 한 자리가 안 될 정도로 머리가 나빠졌거든. 그리고 21살 됐을 때 저는 중학교 3학년까지 기억이 다 날라갔어요. 그리고 24살 때 고등학교 1, 2, 3학년 애들 얼굴조차도 날라갔어요. 선생님 얼굴도 날라갔어. 단 3, 4년 만에.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동창회를 못 가요. 저는 기억이 다 날라갔어요.
25 됐었을 때도 제가 중학교 3학년까지 기억이 날라갔으니까, 그때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 ABCD를 배웠거든. 그래서 영어도 중학교 1학년, 2학년 거밖에 생각이 안 났어. 그 다음에는 기억이 다 날라갔어요, 저는. 우리는 운에 발달할 게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는 뭐 했어요? 지금하고 다르게 주입시 암기식 교육이었거든? 우리는 운의 발달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그냥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공부밖에 안 했거든. 그러니까 운의 발달이라고 다른 게 없었지. 그냥 혼자 노는 게 다였어. 그냥 애들끼리 만나서 놀고 그냥 오락실 가서 오락하고 그게 다였어. 우리 때는 운의 발달 시킬 게 뭐 있어. 아침에 눈 떠가지고 저녁에 잘 때까지 공부밖에 안 하는데. 그나마 학교 가기 전에 애들끼리 이제 뭐 오징어 게임하고 무슨 비석가기 하고 댕구치기 하고 그 오징어 게임 봤잖아. 그 오징어 게임에 있었던 게 우리 때 놀았던 그 게임들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했었지. 성인 때는 어떻게 했냐고요? 노력을 했다니까. 저는요 단어 하나를 외우는데 한 달이 걸려요. 진짜로 단어 하나 외우는데 한 달이 걸려. 새로운 단어 하나 외우는데. 제가 그 제일 힘든 게 호르몬 단어 외울 때가 제일 힘들어. 제가 그 도파민이라는 단어 하나 외우는데 한 달 걸렸어요. 그것도 거의 한 3만 번 되새김질을 해가지고 그 단어 하나를 외웠어. 뭐 옥시토신, 뭐 노르아드레날린 막 이런 거 외우는데 각 단어마다 한 달씩 걸렸어요. 저는 남들보다 10배, 20배를 노력을 해야지만은 그 남들 1시간 해야 될 거를 저는 하루를 해야 돼. 아니, 하루, 이틀, 3일을 해야지 그 남들 1시간만큼 하는 걸 해요. 그러니까는 남들보다 10배, 20배 노력을 했었어. 진짜로. 일도 얘기했잖아. 남들 요만큼 일할 거를 나는 더 많이 했다고. 그리고 투잡, 쓰리잡을 했었어. 근데 요즘 애들은 노력을 할 생각을 안 해. 내 수준에 맞게 쉽게 할 생각을 하지 노력할 생각을 안 해. 그런 거야. 노력을 하다 보니까는 뇌 가소송으로 우뇌가 발달하게 됐어요. 그것도 비약적으로. 그래서 제가 뭐 자칭이지만은 상황 분석력이 대한민국 5% 안에 들어요. 상황 분석력이. 미래를 보는 비전 능력도 상위 5% 안에 들어요.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상황 분석력과 비전력을 지금 이 유아 상담 또 심리 그쪽에다가 넣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남들 20년 30년 해야 될 거를 단 몇 년 만에 끝낸 거예요. 뭐 지적 장애여도 공간 지각 능력이 높을 수 있냐고요? 그거는 이제 노력으로 가능해요. 원래 공간 지각 능력이 여자들은 없어요. 근데 여자들 중에서 하는 사람들은 뭐야? 다 노력을 한 거야. 남자들이 없다? 노력을 하면 돼요. 무조건 노력을 하면 돼.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아요. 대신 남들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긴 하더라도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쭉쭉쭉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걸 빛을 발하는 시기가 올 거예요. 저는 이 뇌가 소송이 생겨가지고 우뇌가 발달되기까지 7년이 걸렸어요. 이미 24살 때는 중학교 3학년까지 기억은 다 날라갔고 그래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열심히 노력하고 나 진짜 일하면서 엄청나게 울었어요. 진짜로. 상사들한테 욕을 먹고 울고 억울한데 하소연할 데 없어서 울고 근데 나는 한번 일을 하면은 뿌리를 뽑자라는 식으로 했거든. 옆에서 뭐라고 하고 이걸 월급을 더 적게 주고 안 줘도 계속 일을 하고 그랬어. 상황 분석력이 제가 머리가 나빠지고요. 오로지 노력을 한 게 20살 때부터 27살 때까지 상황 분석력을 키우는 연습만 한 거야. 내가 암기가 안 되다 보니까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주변 분위기랑 어울려가지고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인식시키지 않기 위해서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하고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하고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하고 저 사람 성격은 뭐고 저 사람 성격은 뭐고 이런 것들을 계속 분석만 한 거야. 일단 내가 암기가 안 돼. 그러니까는 그거를 보고 감으로 느끼는 연습을 한 거야. 계속.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저는 한 달에 약 5번에서 6번 정도 눈을 못 뜰 정도로 아파요.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응급실 실려갈 정도로 아파요. 24시간 동안. 눈을 감아도 아프고 자도 아파. 눈을 떠면 더 아파.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아파요. 막 1000개의 바늘을 온 머리를 다 찌르고 눈을 다 찌르는 것 같이 아파요. 한 달에 5번. 매달. 근데 그게 언제 아플지 몰라. 오늘 멀쩡했다가 내일 아플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도 너무 아파가지고 운전하다가 너무 아파서 그냥 운전 종료하고 집에 오지도 못하고 그쪽 모텔에서 그냥 잤거든요. 집에 오질 못해. 너무 아파가지고 1시간만 오면 집에 오는데 집에 못 오고 그냥 거기 모텔에서 잤어요 어제. 그러니까 이렇게
막 아픈 게 아직도 있어요. 그때 후유증으로 아직도 그렇게 아프거든요. 근데 지금 아픈 주기가 더 빨리 오고 이게 점점 더 강하게 아파오니까 나도 지금 너무 불안해가지고 이 영상을 내가 빨리 남겨놓으려고 영상 작업을 막 하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지금 급하게 영상을 많이 올려놓는 게 솔직히 나도 지금 불안하거든. 그래서 그나마 이게 또 기억력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나 같은 경우는 계속 머리가 아프다 보니까 나도 솔직히 불안하거든. 그래서 내가 계속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만약에 잘못되더라도 이 영상 하나 남겨놓고 싶으니까 계속 하는 거야. 그쵸. 너 죽고 나 죽자 해가지고 막 노력을 하잖아. 대신 절대 급하게 마음을 먹으면 안 되고, 저는 그걸 꾸준히 하다 보니까는 그걸 7년 동안 진짜 이 악물고 했어요. 대신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했어. 나는 일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저는 외우는 게 안 돼요. 외우는 게 안 되니까 저한테 외우는 거 시키지 말아주세요. 그거 외에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 제가 시간을 더 들이든 뭐를 하든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안 되면 저를 욕을 하라고 그랬어. 내가 안 되면 욕을 먹으면서 할 테니까는 대신 외우는 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그거는 좀 이해를 해달라고. 대신 나머지 거는 내가 안 되면 욕을 하든 뭐를 하든 내가 버티면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제발 자르지만 말라고. 그렇게 하고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27살 때 상황 분석력이 생기고, 그때부터 비전 능력이 그때 생겼어. 열심히 노력한 그거에 대한 선물을 받은 거지. 상황 분석력과 비전 능력. 그때 얻은 거야. 그래서 제가 32살 때, 그때 제가 보통 20년까지 봤어요. 사람들을. 또 어떤 상황도 20년까지 봤어. 근데 이제 점점 세월이 더 빨리 변화가 오니까, 자르지 말라고 안 자른 회사가 아니라 제가 그만큼 더 했다니까요. 8시간 일할 거 제가 10시간 일을 하고, 그만큼 더 하고 더 노력하고 더 했거든. 근데 요즘 애들은 어때요? 8시간이면 땡치고 가면서 무조건 돈 달라고 그러잖아. 열심히 하지도 않고 띵가띵가 하면서. 저는 그러진 않았어. 진짜 열심히 했지.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막 무급으로 일하고 그랬는데. 운営활동을 오전에는 잘 안 하고 밤에만 한다면 밤에 시키는 게 나을까요? 그냥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운営는 자기 전에 또 연계돼서 하게 하면요, 자면서 또 이어서 해요. 머릿속으로 해요. 운에는 쉬지 않아요. 좌뇌는요, 자고 나면은 잘 때 쉬거든요. 그래서 공부만 시킨 애들이 그냥 풀잠 자요. 머리가 벼있기 때문에. 공부만 시킨 애들이 멍청하기 때문에 일찍 자요. 근데 운행 애들은 풀잠을 못 자요. 뒤척이고 늦게 자고 그래요. 자면서도 잘 못 자고. 병원 가봤는데 멀쩡하대요. 멀쩡한데 아프니까 미치겠는 거지. 이게 원인은 못 찾겠어. 네, 작년도 머리 CT 찍었는데 정상이래요. 근데도 한 달에 5번씩 죽도록 아파요.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저는 저 음식 안 먹어요. 저는 솔직히 경계선이 어떤 느낌인지는 몰라요. 아마 제가 받아왔던 거랑은 좀 다를 거예요. 저는 아예 그냥 한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포기를 했죠. 이 발음도 이게 많이 나아진 거예요. 발음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 이거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게 제가 음성 인식 프로그램을 써서 제가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음성 인식률이 처음에 할 때 30%밖에 안 됐어요. 지금 이제 말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60%까지 올라왔거든요. 아나운서들이 거의 99%예요. 음성 인식률이 거의 정확해요. 배우들이나. 근데 제가 지금 음성 인식률이 한 60%. 그 다음에 4년 전, 그러니까 코로나 때 제가 처음 했거든. 2020년 7월 달에. 그때만 해도 이 음성 인식률이 30%.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자막 편집 왜 안 하냐면은 음성 인식률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 자막 편집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래서 못해요. 이게 많이 나아진 거예요, 이게. 그리고 단어 기억이 많이 안 나, 현재도요. 그래서 용어를 많이 써가면서 하면 좋은데, 그 용어 하나 외우는데 보통 2주에서 한 달씩 걸리거든. 한 단어 외우는데. 그 시간에 그냥 딴 거 더 연구하는 게 더 낫지. 그리고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러니까 이게 경계선 지능 이런 사람들은 노력을 하면은 올라가요. 저도 지금 사람 이름을 못 외워요. 지명 이름 못 외워요. 아직도 안 돼. 근데 그냥 포기해. 그거 모른다고 내가 뭐 살아가는데 불편한 게 없어. 그거를 다른 지식으로 메꾸거든, 나는. 나는 어디 가도 그런 거 뭐 못 외우고 못 한다고 욕 먹거나 그러지는 않거든. 그러진 않아. 대신 다른 잡다한 지식들이 좀 많지. 그리고 무조건 음성 인식으로 많이 해요. 내가 많이 떠들어가지고. 아직도 내가 책을 못 읽어요.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은 저는 20살 맨 마지막에 본 게 22살 때 그 A형, B형, A, B형, O형 혈액형별 특징 그거 본 게 내 맨 마지막에 본 책이야. 22살 때. 그 이후부터는 책을 지금까지 한 권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 한번 봐봐. 책 수십만 권 읽은 것 같지 않아? 근데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자, 공부만 많이 했던 사람들이 사람 얼굴 기억을 잘 못해요. 이름은 기억하는데 사람 얼굴 기억을 잘 못해. 저 어렸을 때도 책 거의 안 읽었어요. 제 나이 대 사람들 알 거예요. 지금 40대 후반인 사람들은, 제 어머니들 중에 40대 후반인 사람들 일단은 학교 가기 전에는 거의 안 읽었어요. 책이 없었거든. 학교 가서도 거의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소년 챔프 막 이런 만화책을 좀 많이 읽었지. 그리고 교과서 그거 외에는 책이 없었어. 가끔 가다가 책방 가서 빌려오는 거? 그 책 빼고는 책이 없었어요. 중학교부터는 이제 책 조금씩 서점 가서 조금 샀지. 뭐 재미없는 뭐 비사관과 러브레터 뭐 나이 라임 오래 지나 뭐 기억도 안 나. 뭔 내용인지. 그런 거 재미없는 거. 아니 국어 시험에 나온다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읽긴 건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도움도 안 되는 책만 읽었어요. 머릿속에 남은 것도 없어. 그나마 하나 재밌게 봤던 게 그 마루타 두꺼운 거 3권짜리 엄마랑 같이 봤거든요. 그거 본 거 다. 그게 다예요. 22살 때부터는 책 한 권도 못 봤지. 책을 30분만 보면은 바늘로 눈알을 찌르는 것 같이 너무 아팠어. 못 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다행인 거는 제가 글을 쓰는 건 상관없어. 그나마 다행이지. 그리고 진짜 다행인 건 모니터 글씨는 볼 수가 있어. 일단 저 봐봐요. 저 책 안 읽었잖아. 오히려 책을 너무 많이 보잖아. 그러면은 편향된 지식, 누구에 의한 지식으로 꽉 차버려요. 좌뇌 쪽에 꽉 차버리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진짜 도움이 되는 거는 경험 지식이에요. 내가 많이 경험해보고 그걸 내 거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좌뇌는요, 책에 의한 지식이 좌뇌거든요. 하나에 하나만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건데 다른 책을 봤더니 다른 내용이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해야 돼. 운에는요, 다른 지식이 들어오잖아요. 플러스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으로 계속 추가를 해요. 근데 좌뇌 지식, 그러니까 책에 의한 지식은 한 번에 하나밖에 안 들어와.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한쪽에 편향돼 있어요. 그리고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움직이는 걸 싫어해. 무슨 앉은뱅이도 아니고 맨날 앉아만 있어. 진짜 게을러요. 책 많이 읽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본인이 한 거가 다 정상적으로 생겨서 좀 자기애스 인격장애를 많이 가져요. 그래서 책 많이 읽는 사람들이 엄마가 됐을 때 애들을 책 강요를 하는 게 책 중독이 걸리거든. 미디어 중독처럼 걸려요. 왜냐하면 책 자체가 아날로그 미디어이기 때문에. 좌뇌 아이들한테 우뇌 활동 시키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좌뇌형 아이든 우뇌형 아이든, 그러니까 뇌가 완성되는 36개월 이후부터는 우뇌 활동을 해야 되고, 36개월 이전에는 우뇌 활동을 하기 위한 소근육 활동을 해놔야 돼. 그래야 애들이 36개월부터 우뇌 활동을 하거든요. 이거는 좌뇌형 아이든 우뇌형 아이든 둘 다 해야 되는 뇌 발달 과정이에요. 그래서 못해도 60개월까지는요, 절대 좌뇌 활동을 해서는 안 돼요. 좌뇌 활동이 뭐가 있냐? 규칙 규율, 정리, 청소, 그 다음에 무조건 시간표대로 생활하는 거, 책 읽기, 연산, 숫자, 기호, 문자, 절대 금지. 이게 들어가는 순간 우뇌 활동을 방해해요. 이건 좌뇌형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얘가 좌뇌형인데 엄마가 글자, 숫자, 문자, 정리정돈, 청소, 그 다음에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거, 시키면 시킨 대로 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공부 이런 거 시키잖아. 그러면은 얘네들은 무조건 강박을 갖게 돼요. 안 좋은 거지. 강박 증상, 중독 증상을 갖게 돼요.
굉장히 안 좋아요. 유아기 때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다가는 아이 인생 조져버려요. 그 기억법이라는 게 있잖아. 기억법이 웬만큼 암기력이 되는 사람한테밖에 안 돼요. 일반 사람들한테는 안 먹혀요. 그러니까 원래 암기력이 좋은 사람한테 그 기억법을 썼을 때 그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암기력이 거의 제로인 사람한테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 자, 미술적 재능이 전혀 없는 애들한테 그림을 완전 잘 그리는 법 이런 거 백날 알려줘봐야 뭐예요? 안 돼. 얘가 절대 음감도 아니고 음감이 전혀 없어. 이런 애들한테 노래 잘하는 법 백날 가르쳐주면 뭐해? 안 돼. 어느 이상 안 된단 말이에요. 에이, 그거 있잖아. 봐봐. 난독증 가진 사람이 암기법에서 1년 안에 챔피언이 됐다는데 이런 사람이 수천만 명이 있으면은 괜찮은 거지. 근데 어쩌다가 한 명 있는 거? 그런 거는 무시하세요. 그러니까 엄마들도 그렇고 지금 학생 애들도 그렇고 문제가 되는 거는 이거를 해서 서울대 들어간 애가 있대. 이거를 해서 잘 된 애가 있대. 근데 걔가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 이게 생존자 편향이거든요. 생존자 인지 편향이에요. 이거를 해서 성공했다는 거는 이거를 해서 실패한 애들은 99.9%란 소리야. 성공한 애가 0.01%고 실패한 애들은 99.9%인데 이게 생존자 편향 때문에 성공했다는 애밖에 안 들어와. 엄마들도 마찬가지야. 이걸 해서 얘가 서울대를 들어갔대. 이걸 해서 뭘 잘 됐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서울대를 들어가서 얘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라. 인생 쓰레기가 되고 있는지 집에서 쳐놀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 졸업을 하고 서울대 들어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서울대만 들어갔다는 거 그것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야. 뭐 수천 명이 나올 수 있는데 도전한 사람이 없어서 그럴까? 아니에요. 하고 있는데 다 실패하는 거야. 아니면은 유아기 때 잠시 반짝하는 거지. 유아기 때는 뭐락도 시키면 다 되거든요. 반짝? 그러다가 초등학교 가가지고 다 망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능력이 없어진다든지.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 완전 기억법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타고난 사람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서번트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원래 암기력이 뛰어난데 그 암기력을 쓸지 몰랐던 사람, 그런 거. 기억법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든 하면 다 가능하다고요? 그러면은 그 가르치는 사람은 어때요? 사기예요. 안 맞아요. 봐봐. 시찌단가? 그거 애들 빨리 암기시키는 거 하는 사람들, 그거 가르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도 완전 기억득이 돼야 돼. 그 선생들도. 근데 그 선생님 과연 될까? 아니야. 사기야. 되지 않아요. 그거 가르치는 사람이 보통 영어 단어로 많이 하거든요. 영어 단어가 아니라 그게 아프리카 언어든지 태국어라든지 그런 걸 하면 될까? 안 돼. 지네들이 아는 영어 단어로 하니까는 막 되는 것 같이 막 멋있어 보이지? 다 사기예요. 안 돼. 자, 제가 모기 죽이는 거 보더니 애가 낚아서 돌멩이로 벌레 죽이더라고요. 애한테 모기 죽이는 모습 안 보여줘야 되나요? 라고 했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아이들한테 자연 친화 지능이 안 된 상태에서 벌레를 죽이잖아. 그럼 얘는 모든 곤충을 다 죽여요. 공식이에요. 자연 친화 지능은 내가 뭔가를 기르고 곤충들을 기르고 이거를 키우고 밖에 나가서 나비를 구경하고 이런 동식물원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동물도 키우고 식물도 키우고 곤충들도 이런 키운 상태에서 나한테 해로운 것들을 죽이면은 요거는 사람한테 나쁜 거를 끼치는 거야. 그래서 죽이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전혀 안 키운 상태에서 이런 엄마들이 벌레 죽이는 것들만 보는 애들은 대체적으로 밖에서 모든 걸 다 죽여요. 이건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한테는 무조건 집에서 뭐라도 키워야 돼. 그래서 이런 해충과 익충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주고 아무거나 다 죽이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어떤 것들 동식물을 키울 때 정성을 다하는 모습 이런 걸 보여줘야 돼요. 애들이 그런 게 구분 없으면 밖에 나가서 개미 먹으면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개미 많이 죽이는 집안들 그런 애들 보면은 엄마가 보통 애들이 그런 자연 친화 지능을 안 시키고 집에서 막 맨날 벌레 같은 거 죽이는 것만 본 애들이 대체적으로 개미 보면 다 죽여요. 암기력 뛰어난 것도 타고나는 거죠. 그것도 재능이에요. 미술적 재능 이런 것도. 얘기했잖아요. 죽이는 이유가 뭐냐면요. 엄마가 그런 거를 죽이는 것만 봤기 때문에 그거를 다 동일시하는 거예요. 같은 곤충을 다 동일시하고 엄마가 죽였기 때문에 밖에 나가는 거를 밖에서 봤던 것들을 다 엄마가 죽였던 거랑 오버랩이 돼가지고 다 해충이라고 생각하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한테 자연 친화 지능을 안 올려줘서 그래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러면은 벌레나 곤충 보면 무조건 다 죽여요. 아니면은 괴롭히면서 죽여요.
뭐 날개를 뜯어서 죽인다든지 뭐 다리를 다 뜯어서 죽인다든지 뭐 곤충학대 종류가 되는 거지. 근데 밟아서 죽이는 거는 그렇다고 치는데 이것들을 괴롭히면서 즐기면서 죽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애들이 이제 동물학대가 되는 거지. 나중에 동물원보다 곤충들이 많은 데를 가는 게 좋아요. 곤충들 일반 동물원 가면은 동물들이 보잖아. 근데 이 작은 거 보는 것들이, 그러니까 식물원에 가면은 그런 걸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나비 같은 거 이런 것들 막 번데기 이런 것들 보여주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보면서 이렇게 구경하는 거야. 곤충은 고통을 못 느껴요. 신경이 없어요. 그래서 목을 잘라도 목 따로 움직이고 몸뚱아리 따로 움직이잖아. 척추동물부터 고통을 느껴요. 척추. 동물원도 많이 가고 식물원도 많이 가세요. 그리고 자연 친화적을 늘려야 되니까 아이랑 1박 2일 이런 자연 캠핑 가면서 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구경하고 뭐 가재도 잡고. 죽이는 이유는 그냥 애들이 재미예요. 재미로 죽이는 건데 어떤 아이들은 그런 거를 관찰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친화 지능이 좋은 아이들은 그걸 관찰을 하는데, 자연 친화 지능이 없는 상태에서 엄마가 계속 벌레를 죽이는 것만 보면은 대체적으로 애들이 밖에 나가서 다 죽여요. 특히 남자애들. 대체적으로 곤충들 죽일 때는 애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어요. 자연 친화지능은 별거 없어요. 아이랑 바닷가 놀러 많이 가고 산에 많이 놀러 가고 1박 2일 캠핑 많이 하고 동물원 많이 가고 식물원 많이 가면 돼요. 딴 거 없어요. 그리고 애들이랑 그림 같은 거 그릴 때 뭐 나무 그림이나 이런 풍경화 많이 그리고 또 동물 그림, 또 곤충들 그림 이거 많이 좀 그리고, 그 다음에 동물들 많이 동물 키우는 건 안 돼. 죽을 수가 있으니까. 이 곤충들 키우다가 곤충들이 죽는 거랑 동물들 키우다 동물들 죽는 거랑은 달라. 이게 애들이 명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곤충들 같은 거 많이 키워요. 집에 어항 같은 데다가 이게 곤충들 많이 자랄 수 있는 이런 습지 같은 거를 좀 잘 꾸며.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달팽이도 넣고 뭐 벌레 같은 것도 집어넣고 막 키우라고. 그리고 식물들도 막 키우고 그런 거를 많이 하다 보면 애들이 나아져요. 근데 어차피 곤충들을 집에서 키우잖아. 결국은 엄마가 키우는 거야. 애들 별로 신경 안 써. 근데 그런 거를 해놓는 거 자체만 해도라도 애들이 이제 곤충들을 함부로 죽이진 않아요. 왜? 내가 집에서 키우는 애가 똑같이 밖에 있으면 죽이겠어? 절대 안 죽여요. 애들 만약에 개미를 집에서 키우잖아. 개미 키트 사서 개미 키우잖아. 그럼 밖에 나가서 절대 개미 안 죽여.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시키라고 집에서. 근데 옛날에는 우리 때는 그런 거 하더라도 또 개미 막 죽이고 그러진 않았거든. 나중에 그냥 친근해지거든 개미랑.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집에서 그런 걸 키우면은 밖에서 절대 안 해. 만약에 집에서 개를 키우잖아. 그러면 밖에 나가서 개들 보면 아유 귀엽다 그러지 개를 빵빵 차나? 그러진 않아. 근데 개는 함부로 키우는 거 아니에요. 명줄이 짧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를 앓게 되면 얘는 다시는 그 동물들을 안 봐요. 저는 권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강아지나 고양이나 잘못 키워버리면은 지금 엄마들 중에서 과잉보험 많이 하는 이런 스타일 같은 경우 절대 애완동물 키우면 안 돼. 그러면 애완동물이 똑같아 애들하고. 그 과잉보험 많이 하면은 애들 같은 경우 인지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싸가지 없어지거든. 개도 그래. 개도 과잉보험 많이 하면 주인을 물어요. 근데 주인만 무는 게 아니라 애기들도 물어. 과잉보호를 하면은. 그러니까는 개 함부로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기존에 한 6년 키웠던 개가 있었을 때 아기를 낳았어. 그러면 이제 같이 지내다가 애가 한 6살 되면 개가 죽거든? 물고기가 내가 고통을 느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통을 느껴요. 물고기류도 고통을 느끼면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 받으면은 고등어가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그냥 휙 가거든요. 그래서 고등어를 산채로 회치기가 참 힘들어. 몇 초 만에 획 가버리니까. 그러니까는 걔네들도 고통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물고기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은 그냥 죽어요. 각각류 있죠. 개 같은 경우도 개 있죠? 옆으로 개. 얘네들도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산채로 끓이면은 얘네들을 고통받은 상태로 죽거든요. 인지력이 높은 아이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라고 봐야지. 육아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만약에 애를 공부시킨다고 집에다 감금시켜놓고 이런 교도소 생활을 시키잖아. 그럼 인지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반응성 애착장애 있는 애들, 얘네들도 인지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요즘 학군지에서 하는 이런 교도소 생활 있잖아요. 집은 독방이고, 그 다음에 교정 시설이 어디예요? 영유에서 또 공부를 시키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자유시간에 어딜 보내는 거야? 뭐 미술학원이네 뭐 이런 데 보내고 다시 독방으로 들어오는 이런 교도소 생활을 아이들이 하잖아. 그럼 대체적으로 인지력이 떨어지고 경계선은 떨어지는 거야. 자,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요, 마지막 뇌가 붙어요. 마지막 뇌가 이제 정리가 되는데, 초등학교 6학년에 되면은 안 쓰는 뇌의 시냅스를 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내가 우뇌 활동을 계속 하라고 하는 게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부터 우뇌 활동 안 하고 공부만 시켰으면은 아이들이 6학년 되면은 우뇌를 다 끊어버려요. 그럼 이해력이 갑자기 떨어져. 그러면서 좌뇌 공부도 이해력이 떨어지면 못하게 되거든요. 근데 6학년 때부터는 이제 내가 많이 하는 거는 더 시냅스를 더 두껍게 하고 내가 안 쓰는 건 다 잘라. 왜? 에너지는 일정한데 필요 없는 데는 보내지 않는 거지. 근데 이게 좌뇌랑 우뇌랑 골고루 돼야 되는데, 이게 우뇌가 확 떨어진 상태에서 초등학교 내내 공부만 시켰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중학교 됐을 때 IQ가 오히려 더 떨어져요. 공부만 시키는 애. 근데 간혹 가다가 그 와중에도 암기력이 좋은 애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버텨요. 우리나라에서는. 인지력이 6학년까지 자리 잡더라도 이게 마지막 그 시냅스 정리할 때 이게 한쪽으로만 몰리다 보면은 나중에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해외여행은 어머님이 만약에 간다 하면은 이제 어머님이 되는 언어 국가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영어가 된다 그러면 영어 쪽으로 가시고, 아니 일본어가 된다고 일본 쪽, 중국어가 되면 중국 쪽. 그래서 어머님이 가능한 쪽으로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하게 좀 가는 게 좋지. 그리고 동남아 쪽도 한번 가보고 유럽 쪽도 한번 가보고, 그래서 각각의 나라마다 좀 다른 거 좀 애들 보여주고, 영어가 필요하다는 거 좀 알려주고.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관광지를 가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회 교과서에 있는 거 가주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공부도 해야 되니까 미리 보고 가는 게 낫죠. 아니, 디지털 교과서를 쓴다고요? 디지털 교과서를 어디서 써요? 중학교? 고등학교? 36개월 전에 소근육 잘 발달된 거 어떤 걸 알 수 있냐고요? 하루 일과가 얘가 집에 오면은 알아서 역할놀이보다 만들기 그리기를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럼 소근육이 발달 잘 된 거고요. 하루 종일 밖에서만 놀고 집에 와서 역할놀이만 하다가 그냥 끄적끄적 하다가 잔다. 그럼 소근육 발달이 안 되는 아이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블럭 끼는 거 있죠. 듀플로 블럭 같은 거 끼는 거가 보통 36개월 다 됐을 때, 그 정도 됐을 때 보통 한 30피스 정도 가지고 뭐 이것저것 껴서 만든다. 그러면 잘 된 거야. 그리고 웬만한 사람 얼굴 모형이나 아니면 색칠 같은 거가 좀 꼼꼼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소근육이 잘 된 거고, 만약에 그런 게 좀 안 된다 그러면 소근육이 좀 떨어지는 거고, 블럭 같은 것도 잘 안 껴져. 그런 거 못해. 그러면 소근육이 떨어지는 아이. 대체적으로 몬테소리 교구 가지고 많이 하는 애들 소근육이 거의 작살나 있죠. 기억력 보드게임 하면 좋나요? 공간직업 뭐 7교 그런 거 하세요. 하세요. 근데 제가 권장하는 거는 그 레고 만들기, 그런 거 하세요. 레고 만들기. 레고 공간 지각은 레고 만들기가 최고예요. 이런 거, 이런 레고 있잖아요. 이런 거 만드는 거 지금 이게 14세용인데 이런 거 만들어요. 이런 거 얼마나 멋있어. 이런 거 만들어 봐요. 이 레고만 잘 만들어도 나중에 저기 유튜브 같은 거에서 만들면 그 돈벌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 그 경계선 지능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레고 같은 거 잘 만들잖아. 그 유튜브 해도 돼요. 유튜브 가지고 그 뭐 14세용, 15세용 가져가지고 혼자 조립하고 있는 거 설명서 보고 막 조립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잖아. 그 사람들 그 멍 때리면서 본단 말이야. 그 조회수 의외로 많아요. 아니, 중국산 사라 그런 거는 그냥 애들 그 반응도를 보려고 하는 거고, 그거 반응도 끝나면은 레고 샵 가서 사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냥 쿠팡 같은 데서 정식품, 정품짜리 사세요. 설명서 보고 하더라도요, 많이 하다 보면은 늘어요. 어차피 그거를 보고 해야 되니까 두정엽은 좋아져요. 대신 이제 사고력은 별개인데 두정엽은 좋아져요. 그리고 소근육도 더 좋아지고, 그리고 이왕 하는 거
이제 좀 스킬이 오르면은 유튜브 해요. 유튜브 하면서 그냥 꾸준히 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빵 터지잖아. 그러면 그냥 돈다발로 버는 거야. 이런 레고 하는 애들 한번 봐봐. 그리고 레고 같은 거 하잖아. 이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야. 그래서 밑에다가 음악 쭉 깔아놓고,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해도 돼. 그냥 혼자서 막 만들어. 그러면은 오히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기 때문에 조회수가 막 빵빵빵 터져. 그치. 성능도 좋지. 그렇게 해서 하잖아. 그러면 이제 시작할 때 요거는 몇 세용만 딱 써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만들잖아. 그러면 조회수가 10만 회가 나오면은 그 영상 수익금이 10만 원이 벌려. 100만 회가 나오잖아. 영상 수익금이 약 100에서 150만 원 벌려요. 그 하나 영상 조회해가지고. 보통 저는 이제 제가 이거 할 때 저는 광고를 안 올려요. 이제 시작할 때 한 번만 올리고 그다음에 안 올리는데, 보통 사람들은 중간에 광고를 많이 넣는단 말이야. 그럼 넣은 것만큼 또 수익이 몇 배로 뻥튀기가 되지.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를 같이 하다가 보면은 이게 나중에 유튜브 수익금도 들어오고, 그러면은 그걸 다시 되치기를 하는 거지. 사고력이 좋아지는 놀이는요, 창의성 놀이. 창의력이 나와야 사고력이 나와요. 창의성. 그러니까 이런 블럭 같은 경우도 일반 클래식 블럭 같은 거. 그냥 막 넣어놓고 하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막 쓰는 블럭들 있죠. 이런 거 가지고 만드는 거. 이런 블럭. 뭐냐면은 이런 거 클래식 블럭이거든요. 클래식 블럭이라 나와 있죠. 이런 거 가지고 막 만드는 거야. 클래식 블럭.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만들다 보면은 사고력이 생겨요. 또 그림 그리기, 그냥 일반적으로 애들 하는 거야. 그림 그리기, 클레이 놀이, 또 샌드로 뭐 만들기, 또 이런 블럭 활동들, 이런 것들이 다 사고력 활동이에요. 국수 연가사가 사고력이 아니라요, 이렇게 만들기, 그리기를 해야 사고력 활동이에요. 이거를 많이 해놓은 상태에서 사고력기를 많이 뚫려놓고 학교에 가서 책을 읽었을 때 사고력이 확장이 되는 거야. 아직 이 책이 좋은 책인지 나쁜 책인지, 이걸 사상교육을 시키는 책인지 애를 세뇌를 시키는 책인지도 모르는데, 애들을 그거를 그냥 주구장창 읽히게 하니까는 애들이 그런 판단 능력도 안 되는데, 그런 책을 읽으니 애들이 얼마나 멍청해지겠냐고. 오히려 책을 읽는데 멍청해진다니까. 초3, 초1이면은 시집기, 이야기 만들기, 스무고개 이런 거 하면 좋고, 그 다음에 만약에 단어 3개를 놔줘요. 그리고 이 단어 3개를 가지고 말을 만들기, 이렇게 하면 돼. 주제를 만약에 엄마가 3개를 딱 던져줘. 그걸 가지고 한 문장을 딱 만드는 거야. 그 이름이 들어간 걸로. 그런 것도 괜찮고, 끝말잇기 이런 것도 괜찮고, 이야기 만들기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제시된 단어 3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드는 거. 그게 더 재밌어. 그러니까 그 단어가 다 들어가야 돼. 처음에는 3개로 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갈 때는 4개, 5개. 5개가 들어가는 거를 어떻게든 막 이야기를 만드는 거지. 그거 되게 재밌어요. 애들 처음에 어려운데, 먼저 애들이, 야, 아무거나 3개만 얘기해봐. 그러면 엄마가 그걸 딱 듣고 한 1분 정도 생각한 다음에 그거를 이야기로 쫙 풀어주는 거지. 그 단어가 들어가게끔. 그렇게 하는 거야. 32개월 클래식 블루 8피스 정도면은 지금 낮은 거예요. 못해도 10피스, 12피스 정도는 찍어야 돼요. 팝업북 같은 거 만드는구나. 퍼즐은요, 이게 머릿속으로 돌아가야지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활동은 시지각이 들어가죠. 시지각이 들어간 게 모든 정보는 두정엽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그게 두정엽이 모이고, 이게 생각이 필요한 활동이면 생각하고 뇌랑 연결을 하고, 딱 보고 이거를 그냥 해야 되겠다, 근육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근육 활동 쪽으로 움직이는 거고, 모였다가 이거는 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보내는 거고. 자, 한시네. 자, 요것으로 끝내도록 하고요. 오늘 거는 제가 편집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올라갈 수 있도록 편집해서 올려드릴게요. 자, 옷으로 강의 끝내도록 하고요. 내일 뵙도록 할게요. 내일 한 10시 정도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편집 제가 다시 깔끔하게 해놓을 테니까요. 뭐 이걸로 다시 듣지 마시고요. 내일 아침에 새로 올라오는 거 그걸로 다시 들으세요. 한 1시간 반 정도 줄여가지고 올라올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히 주무시고 또 내일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 내일 또 일반 영상 또 같이 올라갈 거예요. 자,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